조은의 생애 초반에 대한 기록은 비교적 희박하며 명확하게 사서에 남아있는 내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사 삼국지나 촉서와 같은 주요 기록에서도 조은의 젊은 시절 행적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생략되어 있어 후세학자들과 독자들은 그의 초기 행보를 다양한 정황과 단서들을 통해 유추해야 했습니다. 다만 그가 의종을 거느렸다는 기록이 남아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종은 일정 규모의 병력을 지휘하는 소규모 부대 또는 자위 집단 성격의 조직을 뜻하며, 이를 근거로 조은이 고향인 상산 진정에서 이미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지역 무력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는 조은이 단순한 평민 출신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일정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유협이나 자경단 출신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즉, 젊은 시절부터 그는 단순한 장수가 아니라 지역을 지키는 무력의 지도자로서 활동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적 혼란을 고려하면 조은이 자경단이나 유협의 성격을 가진 무리들과 함께 움직였다는 가설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습니다. 후한 말의 지방은 중앙의 통제가 약해지면서 각 지역에서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무장 세력이 등장했고, 이들은 종종 관군과 협력하거나 독자적으로 지역을 장악하기도 했습니다. 조은이 의종을 이끌었다는 기록은 바로 이처럼 자생적으로 조직된 지역 무력이었음을 보여주는 정황 중 하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은이 원소가 한복에게서 기주를 빼앗은 이후 공손찬 휘하로 들어간 점 역시 그가 원래는 한복 계열의 세력에 속해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원소는 기주를 장악하며 기주 내의 기존 관료와 병력을 재편하였고, 이에 따라 한복의 측근이거나 기주 방위에 동참했던 세력들은 원소를 피해 다른 제후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은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공손찬에게 귀의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그가 한복과 일정한 관계에 있었던 인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특히 한복은 동탁토벌전이 벌어지던 혼란 속에서도 기주에 침입한 황건적 잔당을 토벌하는 데 힘을 기울였고, 많은 지역 세력들이 이 작전에 동원되거나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조은이 한복 휘하에서 활동하지는 않았더라도 기주 황건적 토벌전에 참여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당시 그는 이미 무장으로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으며 지역 안정을 위한 작전에서 자연스럽게 이름을 알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정황을 종합해보면 조은은 단순히 어느 날 갑자기 공손찬 휘하에 들어간 인물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지역에서 무력을 갖추고 활동했던 실질적인 리더였으며, 시대의 혼란 속에서 여러 정치 세력과 전장 경험을 거치며 점차 유비와의 인연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원소가 책략을 사용해 한복으로부터 기주를 빼앗자 조은은 자신을 따르던 의종과 여러 무리들을 이끌고 공손찬 휘하로 들어갔습니다. 이는 단순한 진영 변경 이상의 결단이었습니다. 원소는 당시 이미 북방에 강력한 군벌로 자리 잡은 인물이었으며 명망과 정치력 모두를 갖춘 존재로 많은 이들이 그를 중심으로 몰려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은은 그 흐름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원소와 대립하는 공손찬의 진영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단지 전세의 유불리를 따진 선택이 아니라 정치적 명분과 도의에 따른 판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은이 공손찬에게 귀부했을 당시 공손찬은 마침 기주 출신 인물들이 대부분 원소 쪽으로 기울고 있는 현실을 크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조은이 직접 따르는 병사들과 함께 귀부하자 공손찬은 매우 기뻐하며 그를 반겼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장난스럽게 혹은 시험하듯 조은에게 말했습니다. 기주 사람들은 모두 원씨를 따르려 한다고 들었소. 그런데 그대는 어찌 홀로 마음을 바꾸고 나서게 되었소? 혹시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니오? 이 말에 조은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침착하게 자신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 천하가 흉흉하여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단정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백성들은 마치 거꾸로 매달린 듯한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비주의 사람들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 논의한 끝에 올바른 정치를 펴는 이가 누구인가를 먼저 보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그 뜻에 따라 공손찬 장군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는 원공을 업신여긴 것이 아니며 공손찬 장군을 사사로이 따른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올바른 선택이라 믿었을 뿐입니다. 이 대답은 조은이라는 인물이 단지 무장을 넘어 당시 정세에 대한 판단과 민심에 대한 통찰을 함께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는 유불리만을 따르는 장수가 아니라 백성의 삶과 시대의 방향을 고민하며 선택을 내리는 인물이었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분명한 논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공손찬은 이러한 조은의 대답에 감복했습니다. 단순히 병력을 이끌고 온 외부 장수가 아니라 자신의 이상과 철학을 지닌 동지로서 조은을 대하게 되었고, 이후 그를 중용하게 됩니다. 조은은 곧 공손찬과 함께 각지의 전투에 참여하며 본격적인 무장으로서의 경력을 쌓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조은은 점차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이는 훗날 유비와의 인연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당시 유비 역시 공손찬의 휘하에 몸을 의탁하고 있었습니다. 유비는 평원에서 전해와 함께 원소의 군세를 견제하고 있었고, 공손찬과 연합하여 북방 정세의 균형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조은은 비록 공손찬의 정식 부하 장수는 아니었지만 의종을 이끌고 의병의 형식으로 참전하여 군사 작전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유비는 조은의 인물됨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고, 그를 자신이 직접 이끄는 군대에 가까이 두고자 했습니다. 유비는 조은에게 기병 지휘를 맡기며 중요한 임무를 부여했고, 조은은 기대에 부응하듯 뛰어난 기동력과 판단력으로 병력을 지휘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은은 생애 처음으로 정규 전투에서 기병 지휘관으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가 이때 보여준 전술 감각과 침착한 병력 운용은 후일 수많은 전장에서 발휘된 용맹과 지혜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아직 공손찬의 공식 부하로 임명되기도 전 의병의 신분으로 전장에 나서 군공을 세우며 존재감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시기 유비와 조은은 단순한 장수와 참전자 이상의 유대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유비는 조은을 단순히 능력 있는 병력 지휘관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인격과 절제를 눈여겨보며 깊이 신뢰하게 됩니다. 조은 역시 유비의 포용력과 사려 깊은 처신에 감복하여 점차 그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조은이 전장에 나설 때마다 유비는 늘 그를 따뜻하게 접대하고 신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존중했으며 이러한 태도는 조은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던 중 조은의 형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조은은 공손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뜻을 전합니다. 공손찬은 이를 허락했고 조은은 잠시 낙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비는 조은의 이 행동을 단순한 장래를 위한 귀향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은이 공손찬의 진영을 떠나려는 깊은 뜻을 내비쳤다고 직감했고 그와의 이별이 단순한 임시적인 이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유비는 조은과 손을 맞잡으며 애틋하게 작별 인사를 건넸고 조은은 그 자리에서 짧지만 단호한 약속을 남깁니다. 끝내 덕을 저버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말은 단지 사적인 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은은 유비의 사람됨을 존중했고 언젠가 다시 뜻을 함께하리라는 결심을 마음속에 굳혔습니다. 그날의 이별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예우가 교차한 순간이었고 조은이 훗날 유비의 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감정적, 정치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조은은 공손찬 휘하에서 유비와 처음 인연을 맺은 후 형의 장례를 이유로 잠시 낙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와 유비 사이의 약속은 허언이 아니었습니다. 조은은 결국 유비가 원소에게 몸을 의탁하던 시기 업성에서 다시 그의 곁으로 돌아옵니다. 이로써 조은은 본격적으로 유비 휘하에 정식으로 합류하게 되었고 이는 그의 정치적 선택이 명확히 유비에게로 기울어진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조은이 다시 돌아왔을 때 유비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환대했습니다. 단지 부하로 대우한 것이 아니라 한 침상을 함께 쓰며 일상까지 공유할 정도로 각별하게 대했습니다. 이는 유비가 조은을 단순한 무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사를 함께할 동료이자 형제와 같은 인물로 여겼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관우와 장비와 더불어 조은 역시 유비의 측근 중 하나로서 매우 깊은 신뢰를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기 조은은 단순히 유비의 곁에 머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치 군사적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유비는 조은에게 은밀한 임무를 맡겼고 조은은 원소의 감시를 피해 조용히 수백 명의 사병을 모집하는 중대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당시 유비는 명목상 원소의 빈객으로 있으면서도 내심 독립적인 세력 형성을 모색하고 있었고 조은은 이러한 움직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냉정한 판단력과 치밀한 실행력은 유비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별전의 기록에 따르면 조은은 유비가 서주에서 조조에게 패한 뒤 원소에게 몸을 의탁한 바로 그 시점부터 다시 유비와 함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록은 조은이 유비의 오랜 동지 중 하나였으며 관우와 장비 다음으로 오래 함께한 핵심 구장으로 평가받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유비는 인재를 보는 안목이 뛰어났던 인물로 조은의 인격과 능력을 일찍이 알아보고 한시도 곁을 떼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가 조은과 침식을 함께하며 동고동락한 사실은 단순한 신뢰를 넘어 형제와도 같은 결속을 상징합니다. 다만 이 시점에 대해 다른 전승 자료들에서는 약간의 이견이 존재합니다. 하작의 기록에 따르면 유비가 공손찬과 함께 활동하던 시기 이미 조은을 자신의 휘하로 삼았다고 하며 이 시점이 조은이 공손찬의 손을 떠나 유비에게로 주군을 바꾼 순간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조은은 업성 이전부터 이미 유비와 함께 행동하고 있었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별전에서는 조은이 업성에서 유비에게 정식으로 합류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기록은 충돌하는 지점을 보입니다. 어떤 기록이 더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후세 학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공통적으로 조은이 유비에게 매우 이른 시기부터 깊은 신뢰를 받고 있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는 단지 임관한 시점이 언제였는가를 따지기보다 유비의 정치적 성장 과정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했던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정사 삼국지 촉서 조은전을 기준으로 본다면 조은은 처음부터 공손찬 휘하의 인물로 등장합니다. 유비가 공손찬에게 몸을 의탁하던 시점에 조은은 이미 공손찬 휘하의 부장으로 있었고 그 인연을 계기로 유비와 접촉하여 점차 가까워졌다는 식의 서술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후 조은은 유비를 따라 전장에 나가며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지만 언제 유비의 정식 휘하로 편입되었는지는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조은이 정확히 어느 시점에 유비의 사람으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이에 반해 조은 별전은 보다 구체적으로 조은의 전반기 행적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별전의 기록에 따르면 조은은 처음에 한복이 통치하던 기주 지역에서 말단 관리 또는 하급 군직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공손찬의 군세에 예속되었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조은은 공손찬의 명령을 받아 유비를 도와 기병을 지휘하게 되었고 그 무렵 유비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별전은 조은이 유비를 처음 도운 이후 고향으로 낙향한 뒤 약 5년에서 7년가량의 공백기를 거쳐 다시 유비가 원소에게 몸을 의탁하고 있던 업성에서 정식으로 유비군에 합류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대로라면 조은은 공손찬 시절에는 유비와 직접적인 종속 관계에 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일시적으로 협력하는 관계였을 뿐이며 정식으로 유비의 휘하 장수가 된 시점은 훨씬 후대의 일이라는 해석이 됩니다. 후대 학자들 가운데 별전의 서술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하작의 해석에 일정 부분 오류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작은 조은이 공손찬 휘하에 있으면서 곧바로 유비의 부하가 되었다고 판단했지만 실제로 정사 조은전에는 조은이 유비군에 소속되었다는 명시적 표현이 없습니다. 단지 공손찬이 자신의 부장이었던 조은을 유비에게 파견하여 기병을 지휘하게 했다는 내용만 있을 뿐입니다. 이로 인해 조은이 당시에도 여전히 공손찬의 명령 체계 안에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유비와의 관계는 협력 관계에 불과했다는 견해가 제기됩니다. 이와 달리 별전에서는 조은이 유비를 도운 시점을 독립적인 선택으로 간주하며 이후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유비를 찾아와 업성에서 정식으로 합류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성 시점의 임가는 별전에서 새롭게 드러난 보완 정보로 보아야 하며 정사 조은전이 생략한 부분을 별전이 보충했다고 이해하는 것이 보다 균형 잡힌 해석이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사와 별전 사이의 서술 차이는 조은이 유비와 맺은 인연의 깊이와 시점, 그리고 종속 관계의 성격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조은이 언제부터 유비의 부하였는가를 놓고 다양한 설이 존재하지만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점은 조은이 유비의 정통성을 일찍이 알아보고 충성심과 능력을 두루 겸비한 핵심 인물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유비가 조조의 대군에게 쫓겨 당양의 장판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패퇴 직전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조조는 형주를 장악한 기세를 몰아 촉군을 무섭게 추격하고 있었고 유비는 자신이 직접 이끄는 병력뿐 아니라 처자식과 백성 수천 명을 동반한 상태였습니다. 대열은 무너졌고 혼란은 극에 달했으며 퇴각 중에 유비는 결국 가족을 돌볼 여유조차 없이 남쪽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순간 조은은 홀로 전장에 남아 유비의 부인과 어린 아들 유선을 지켜내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적진 깊숙이 몸을 던져 간부인을 보호하고 어린 유선을 품에 안은 채 적군을 돌파하며 탈출로를 개척합니다. 이 장면은 정사 조은전에도 명확히 기록되어 있으며 조은의 일생 가운데에서도 가장 극적이고 결정적인 공로로 평가받습니다. 당시 상황은 단순한 후퇴가 아니라 완전히 괴멸될 수도 있는 전멸 위기였습니다. 조조의 군대는 기세등등했고 유비의 진영은 혼란스러웠으며 모든 전열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조은은 이 와중에도 냉정을 잃지 않고 병사들을 모아가며 적진을 수차례 돌파했습니다. 실제로 장판파 전투에서 조은이 몇 차례 적진을 뚫고 나가고 돌아오며 길을 열고 사람을 구해내는 과정은 후세의 영웅담으로까지 회자됩니다. 유비의 부인과 태자를 안전하게 구출했다는 사실은 단지 가족을 구했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왕정사회에서 적장자는 곧 정통성과 직결되는 상징이었으며 유비가 촉한을 세우는 과정에서 태자 유선의 생존은 곧 정통 계승의 유지로 이어졌습니다. 유비는 이미 젊은 시절부터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일을 반복해온 떠돌이 군웅이었기에 정착 이후의 삶에서 가족은 그에게 더욱 절실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유비에게 있어 어린 태자의 생존은 단순한 혈육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이를 끝까지 지켜낸 조은의 행동은 주군에 대한 충성, 국가에 대한 책임, 백성에 대한 헌신의 결정체로 여겨졌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인상 깊은 일화가 남아있습니다. 유비가 패주하던 중 누군가가 조은이 이미 북쪽으로 달아났다고 보고했을 때 유비는 분노하며 손에 들고 있던 수국을 땅에 던지고 말했습니다. 자룡이 나를 버리고 달아났을 리 없다. 이는 조은의 충성과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유비의 확신이었으며 둘 사이의 깊은 신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조은은 실제로 유비 앞에 나타나 모든 것을 무사히 구해낸 채로 돌아왔습니다. 장판파 전투에서 조은이 보여준 행위는 단순한 용맹의 발현이 아니라 주군과 국가에 대한 절대적 충의와 책임감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전투 하나만으로도 그는 5대 장군에 필적하는 공로를 세운 셈이며 실제로 후대의 평가는 조은을 그의 버금가는 반열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정치적 의미, 전술적 성과, 상징적 가치를 모두 갖춘 이 한 번의 전투는 조은의 생애를 대표하는 장면이자 촉한의 정통성과 신뢰를 지탱한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조은이 장판에서 유선과 간부인을 구출한 일은 단지 전장에서의 개인적인 무공이 아니라 촉한의 정치적 정통성과 역사적 존속을 결정지은 결정적인 행위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구조작전을 넘어 군주의 적장자를 살려냄으로써 정권의 계승 기반을 지켜낸 중대한 정치적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조은의 활약이 단순한 전투 영웅담이 아니라 촉한의 후계 질서를 지켜낸 국가적 공적이라는 점은 조조의 후계 문제가 어떤 식으로 악영향을 끼쳤는지를 함께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조조는 원래 조왕이라는 적장자를 두고 있었지만 그가 일찍 사망하는 바람에 후계 구도가 급격히 흔들렸습니다. 적장자가 사라지자 조조는 측실소생의 아들들 가운데 후계자를 골라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결국 조비가 선택되긴 했지만 그 결정은 결코 간단치 않았습니다. 조조는 60이 넘은 나이에야 겨우 후계 문제를 정리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조비는 동복 동생들을 정치적 위협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조비는 즉위 이후 자신의 형제들을 지방으로 보내 사실상 정치적 활동을 제한했고 이로 인해 조씨 황족 전체의 인재풀이 축소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들의 정치적 재능이나 군사적 역량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고 결국 위나라 황실은 내부에서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채 빠르게 분열의 그림자를 들이우게 됩니다. 이러한 혼란은 조은이 유선이라는 적장자를 살려낸 사건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켜줍니다. 만일 유선이 장판에서 목숨을 잃었다면 유비는 유영이나 유리 중 한 사람을 새로이 후계자로 세워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영과 유리는 나이도 어렸고 정치적 정통성이나 군사적 기반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 어느 쪽이 세워지든 후계자에 대한 반발과 이견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곧 조조가 겪었던 것과 같은 집안 내부의 후계 다툼, 권력 분산, 인물 간 불신의 고리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유비는 국가의 기반조차 확실히 다져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형주에 본격적으로 정착하기 전까지는 명확한 정치적 기반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적장자를 잃는다는 것은 단지 감정적인 손실을 넘어 정권 전체의 명분과 대의마저 잃는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즉 조은이 유선을 구출한 일은 촉한의 미래를 보전한 일이었으며 이 사건 하나로 5대 장군의 버금가는 공로로 평가받기에 충분한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비는 장판에서 단기 몇 기만을 거느리고 급히 도주할 정도로 위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사실상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이었고 많은 이들이 생사를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절망의 전장에서 조은은 혼자서 적진을 누비며 유선과 간부인을 무사히 구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용맹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군주의 아들과 부인을 지켜낸다는 것은 그 자신이 목숨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고도 절대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은은 그 책임을 완벽히 이행해낸 것입니다. 별전에서는 이 장면을 두고 조은의 무공보다는 유비로부터 받은 깊은 신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일선 지휘관이나 장수로서 크게 이름을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위급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지켜낸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유비는 그런 조은을 두고 자룡은 담으로 이루어진 몸을 가졌다고 극찬했고 이 신뢰는 곧 촉한 내부에서 조은이 차지한 무게를 설명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장판 전투 당시 조은의 행적에 대한 가장 상징적인 장면 중 하나는 바로 누군가가 조은이 북쪽으로 도망쳤다고 유비에게 고한 사건입니다. 이 말은 곧 조은이 조조군에 항복하려고 떠났다는 암시와도 같았습니다. 전투의 혼란 속에서 상황을 오해한 자가 그리 말했을 수도 있고 혹은 의도적으로 유비를 동요시키기 위한 언급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이 말을 듣고 참지 못하고 손에 들고 있던 수국을 내던지며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자룡이 나를 버릴 리가 없다. 유비의 이 반응은 단순한 신뢰의 표현을 넘어 조은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충성과 절개를 지켜온 인물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은은 어린 유선을 품에 안고 간부인까지 무사히 호위하여 유비의 은신처에 도착했습니다. 이 일화는 그 자체로 전설처럼 전해지며 조은의 대표적인 충절의 상징으로 남아있습니다. 정사 삼국지의 서술을 따르면 조은은 난전 속에서 유선과 간부인을 구출해냈습니다. 이를 볼 때 단순한 피신이나 퇴각이 아니라 일정 수준의 무력 충돌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흔히 알려진 연이나 현대의 대중 매체에서 묘사되는 장면처럼 조은이 혼자서 조조의 정예기 병부대를 유린하듯 휘젓고 다니는 모습은 사실과는 거리가 있는 과장된 이미지입니다. 정사에 따르면 조조는 유비를 추격하기 위해 호표기 5,000기를 보냈고 이는 전체 대군 중 일부에 해당하는 정예 추격대였습니다. 따라서 조은이 상대해야 했던 병력은 소수의 추격대였지 100만 대군이 포위하고 있는 가운데 무쌍을 찍는 식의 전투는 아니었습니다. 조은이 유선을 품에 안고 간부인을 보호하면서 전장을 빠져나왔다면 그가 선택했을 전술은 화려한 전투보다는 신속하고 은밀한 회피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린아이와 여인을 동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수의 역할은 적을 무찌르는 데 있지 않고 무엇보다 그들을 안전하게 이송하는 데 있습니다. 격렬한 접전이 있었다면 유선과 간부인의 안전은 보장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전장의 혼란 속에서 이들을 무사히 보호해낸 것은 조은이 단순히 용감하기만 한 장수가 아니라 냉정하고 판단력 있는 지휘관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조은은 전장에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성품은 언제나 침착했고 무력보다는 판단과 원칙에 따른 행동을 중시했습니다. 장판 전투에서도 그는 적의 추격 루트를 정확히 예측하고 최대한 충돌을 피하면서도 목표를 이루는 전략을 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리어 이러한 침착한 행동이 있었기에 그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유선을 품에 안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연희에서는 이 장면을 대중의 영웅적 감정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재구성하여 조은이 수십 번 전장을 왕복하고 조조군을 농락하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조가 조은의 무예에 감탄하여 길을 열어주었다는 설정까지 등장하는데 이는 서사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허구적인 장치에 가깝습니다. 실제로는 전황이 매우 급박했고 촉군 전체가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조은의 선택은 신속한 판단과 정확한 행동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조은은 무력을 앞세우기보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위험한 지점들을 피하면서도 유비의 가족을 구출해냈습니다. 이는 그가 무력뿐 아니라 상황 판단, 임기응변, 책임감까지 갖춘 장수였음을 입증해주는 사례입니다. 장판파 전투에서 조은이 보여준 진정한 가치는 화려한 전투가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사명을 완수한 냉철한 의지와 치밀한 전략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소설 삼국지연의에서 조은의 장판 전투 활약이 과장된 측면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수십 차례 전장을 돌파하고 조조의 장수들을 1대1로 쓰러뜨리는 식의 묘사는 문학적 장치로서의 극적인 과장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더라도 조은의 용맹과 판단력을 평가절하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당시 유비군은 퇴각 과정에서 조직이 완전히 붕괴되어 있었고 수많은 병사들과 피난민이 한꺼번에 흩어지면서 전장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과 물리적 충돌이 전혀 없었다고 보는 것은 오히려 현실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유비의 가족은 그 혼란의 한가운데에 있었고 조은은 적의 추격을 뚫고 그들을 구출해낸 것입니다. 이는 단지 운이 좋았거나 적이 방관했기 때문이 아니라 조은이 그 와중에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충돌을 감수하면서도 냉정하게 목표를 완수했기 때문입니다. 유비가 조은의 공로를 인정하여 그에게 아문 장군의 직책을 부여한 것 또한 이를 증명합니다. 아문 장군은 단순한 위로 차원의 임명이 아니며 이는 유비의 근위 성격을 띤 병력을 지휘하는 책임 있는 자리였습니다. 단지 태자를 얻고 돌아왔다고 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직책이 아니었으며 실질적인 전공과 능력을 입증한 자에게만 부여되는 관직입니다. 이는 유비가 조은의 활약을 실로 국가의 정통성을 구한 공로로 여겼다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한 전략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조은이 충돌을 완전히 피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조조는 유비를 추격하기 위해 정예 부대인 호표기 5,000명을 동원했고 이들은 유비가 도망칠 만한 길목을 중심으로 포진해 수색과 차단을 동시에 수행했습니다. 조은이 북쪽으로 단독 돌파해 간부인과 유선을 찾은 뒤 다시 남쪽으로 유비를 찾아 돌아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 호표기 일부 분견대와는 교전을 벌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군이 방대한 수를 자랑하는 가운데 조은이 유선을 안고 움직였다는 점에서 그는 정면 충돌보다는 유연하고 산발적인 접촉을 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충돌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엔 상황의 심각성이 너무 큽니다. 분산되어 수색을 벌이던 호표기의 분견대가 조은과 마주쳤을 경우 그것이 조은이 간부인과 유선을 찾기 전이든 후든 당연히 전투가 벌어졌을 것이며 조은은 그 충돌을 능숙하게 돌파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은은 군사적 판단력과 무장으로서의 결단력 그리고 무엇보다 민첩하고 정확한 행동으로 모든 위협을 피해가거나 필요한 전투에서 신속하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간부인과 유선을 안전하게 유비의 곁으로 데려올 수 있었다는 결과는 그가 단순히 운이 좋았거나 전투를 회피했기 때문이 아니라 국지적인 교전 속에서도 한치의 실수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조은은 혼자서 조조의 대군을 상대로 무쌍을 펼친 영웅은 아닐지라도 극도로 위험한 상황 속에서 목표를 명확히 인식하고 최단 시간 내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후계자와 군주의 가족을 구출해낸 뛰어난 실전형 장수였습니다. 오히려 이는 냉정함과 책임감, 용기와 통찰이 균형을 이룬 조은 특유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나 전공 과시에 치우치지 않고 본질적 사명을 위해 가장 실용적인 길을 택한 조은의 판단은 그가 단순한 무장이 아니라 진정한 충신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장판에서 유비가 퇴각할 당시 장비에게 후미를 맡기며 붙여준 병력은 고작 20기였습니다. 당시 유비군은 사실상 무너진 전열을 수습할 여유조차 없는 상황이었고 수천 명의 피난민과 백성, 처자식까지 이끌고 이동하는 도중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군사력 운영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조은은 독자적인 판단으로 유비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 홀로 되돌아갔습니다. 유비가 따로 병력을 붙여주지 않았고 이미 장비에게도 20기 정도만을 남겼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조은이 휘하에 대규모 병력을 갖추고 간부인과 유선을 구하러 갔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사실상 조은은 자신의 생존 가능성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적의 중심지로 역행한 것입니다. 당시 유선이 어디에 있는지도 확실치 않았고 간부인의 생사 역시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난전으로 인해 전장이 혼란스러웠던 만큼 조은은 언제 어디서 적군과 마주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조건 속에서 거의 혈혈단신으로 다시 전장에 들어섰던 셈입니다. 이런 판단은 목숨을 건 결단이었고 설령 되돌아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군의 가족을 찾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그 결과 조은은 간부인과 유선을 무사히 구출했고 이 사건은 그의 무공과 용맹함이 절대 과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줍니다. 연희에서의 과장된 묘사를 굳이 차치하더라도 이 정도의 행동만으로도 조은은 어떤 장수에게도 뒤지지 않는 실전형 무장으로서 평가받을 만한 인물입니다. 실제로 그가 생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았던 미지의 공간으로 돌입해 목표를 완수하고 돌아왔다는 사실은 용기와 무력을 겸비한 전형적인 장군의 면모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후 조은은 유비에게 아문 장군으로 임명됩니다. 아문 장군은 단순한 명예직이 아니라 사령관 직속의 핵심 부대를 지휘하는 직책입니다. 이 부대는 대장기가 꽂히는 곳, 즉 군사 지휘의 중심에 해당하는 진영이었고 조은은 바로 그 부대를 책임지는 인물로 발탁된 것입니다. 이는 조은이 단순히 한 차례 공을 세웠기 때문이 아니라 유비로부터 군사적 신뢰를 절대적으로 받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의 냉정한 판단력, 흔들림 없는 충심, 그리고 병사들을 안정적으로 통솔하는 능력은 유비가 가장 가까이 두고 싶어한 자질이었습니다. 조은의 행적은 이후에도 유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이어집니다. 척벽대전과 남군 공방전 당시 조은의 세부적인 활동 기록은 전면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유비가 직접 전선에 나섰던 만큼 조은 역시 그와 함께 움직였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남군 공방전의 경우 관우와 장비가 각기 다른 지역을 맡아 따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유비의 곁에서 군을 총괄하고 직속 병력을 지휘할 수 있는 인물은 조은 외에는 마땅한 이가 없었습니다. 즉, 조은은 이 시기를 전후로 유비의 측근 중에서도 가장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군사로서 활동하고 있었고 단순히 충성스러운 인물이 아니라 전투와 지휘, 후방 관리까지 모두 가능한 신뢰받는 폭합형 장군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전공보다 꾸준히 유비의 가장 가까운 자리를 지키며 위기의 순간마다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낸 조은의 진가는 여기서 더욱 도드라집니다. 장판 전투 이후 조은은 유비의 최측근으로서 계속 중용되었고 유비가 형남을 평정하는 과정에서도 종군하여 실질적인 군사적 기여를 했습니다. 이때 조은은 편장군으로 임명되었고 동시에 개항태수를 겸하게 되었습니다. 편장군은 전장뿐만 아니라
행정적, 전략적 역할까지 요구되는 직책이며 계양태수라는 지방 행정관직을 겸한 것은 조은이 군사와 정무 양면에서 유비의 신뢰를 받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계양은 형남의 거점 가운데 하나로 전방과 후방을 연결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안정을 책임진다는 것은 단순히 지역 수비를 넘어 전체 전략 보급선의 유지와 내치 안정에 이바지하는 중책이었습니다. 조은이 이 자리에 임명되었다는 것은 그가 단순한 무장이 아니라 유비 정권의 운영에 필요한 치밀하고 신중한 관리형 인물로도 인식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단순히 전장에만 강한 장수가 아니라 민심을 안정시키고 병참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유능한 인물로 평가받았던 것입니다. 이 시기 조은의 성품을 잘 보여주는 일화가 바로 조범과 번씨 관련 이야기입니다. 이 일화는 별전에 전해지며 조은의 청렴성과 도의적 판단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례로 손꼽힙니다. 당시 계양태수였던 조범은 유비에게 항복한 인물이었고 그 입지를 다지기 위해 자신의 형수이자 미모로 이름난 번씨를 조은에게 제가시키려 했습니다. 조범의 입장에서는 조은과 인척 관계를 맺어 유비 진영에서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려는 속셈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조은은 이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동성이니 경의 형은 곧 내 형과 같습니다. 라는 말은 단지 겸손이나 예의를 넘어 조은이 혼인 관계를 정치적 연줄로 이용하는 것을 경계하고 도의와 윤리를 우선시했음을 보여줍니다. 번씨가 아무리 미인이고 조건이 좋다 해도 조은은 혈연적 윤리와 공적인 판단을 우선한 것입니다. 이후에도 조은에게 번씨를 맞이하라고 권유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조은은 그럴수록 더욱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조범은 궁핍해져서 항복한 인물입니다. 그 진심을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고 그의 속뜻이 무엇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세상에 여인이 하나뿐이겠습니까? 이 말은 단순히 거절의 변명이 아니라 조은의 성격을 함축하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이나 당장의 이득을 보지 않았고 신중하게 진심과 동기를 살펴야 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결국 조범은 시간이 지나 유비를 배신하고 달아났습니다. 만일 조은이 번씨와의 혼사를 받아들였다면 그는 조범과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았고 정치적으로도 오해나 불필요한 의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은은 처음부터 그러한 유혹을 멀리했고 그 덕분에 조범의 배신과는 아무 관련 없이 자신의 청렴한 이미지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 일화는 조은이 단지 충성과 무용의 장수일 뿐 아니라 정치적 판단에서도 매우 신중하고 고결한 태도를 유지했던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권력 주변에 있으면서도 결코 사사로운 이득을 좇지 않았고 항상 공정성과 명분을 앞세우며 행동했습니다. 이러한 성품은 유비 정권 내에서 조은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이유이자 후대에까지 그의 명성이 지속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유비가 본격적으로 익주 진출을 준비하던 시점, 형주를 떠나는 것은 곧 정치와 군사의 중심지를 비우는 것이나 다름없는 중대한 결정이었습니다. 형주는 유비가 조조와 손권 사이에서 어렵사리 확보한 전략 거점으로 조정 기능과 병력, 그리고 가족까지 집중된 핵심지였습니다. 유비는 익주로 향하며 형주에 남겨둘 책임자를 신중히 고려했는데 그 역할을 맡긴 인물이 바로 조은이었습니다. 이때 조은이 임명된 관직은 유영사마였습니다. 이 직책의 명칭은 문자 그대로 남겨진 군영의 사마를 뜻합니다. 여기서 유는 남는다는 의미이고 영은 군영을 뜻합니다. 즉 유영사마란 군주가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기존 군영에 남아 전반적인 군무와 행정을 총괄하는 지휘관을 말합니다. 조은은 이 직책을 부여받으며 단순한 수비 책임을 넘어 행정과 정치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다면적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는 유비가 조은을 단순한 무장 이상의 인물로 신뢰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형주에는 유비의 부인이자 손권의 여동생인 손부인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손부인은 오나라 왕족 출신으로서 자존심이 강하고 성격이 굳세였으며 오나라에서 데려온 관리들과 병사들을 다수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촉한 조정의 규율을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에 따라 사람을 움직이며 방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형주의 행정 질서를 교란시키고 국내의 분위기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우려한 유비는 조은에게 특별히 내부의 일을 맡기며 손부인의 전행을 바로잡을 것을 명했습니다. 이는 단지 가정의 문제를 다스리는 수준이 아니라 정치와 군사 질서의 혼란을 막는 고도의 정치적 임무였습니다. 조은은 이전부터 신중하고 엄정한 성품으로 알려져 있었기에 유비는 오나라 왕족이 일으킬 수 있는 불협화음을 조은의 절제된 판단으로 막아내길 기대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손권은 유비가 익주로 출정했다는 말을 듣고 이 틈을 타 여동생을 다시 불러들이려는 시도를 감행합니다. 그는 많은 배를 동원해 손부인을 영접하려 했고 손부인은 이 기회를 틈타 후주, 즉 유비의 아들 유선까지 데리고 오나라로 돌아가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는 단순한 귀향이 아니라 명백한 정치적 납치에 가까운 시도였습니다. 후주가 오나라의 인질로 잡히게 되면 유비의 정통성과 향후 전국 운영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조은은 단호하게 행동합니다. 그는 장비와 함께 군사를 이끌고 손부인이 타고 있던 배가 강을 건너기 전에 가로막아 후주를 구출해냅니다. 단순히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군영의 질서와 후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치적 판단과 군사적 결단을 동시에 수행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조은의 충성심과 위기 대응 능력을 입증한 또 하나의 사례로 남게 됩니다. 조은은 단지 장비와 함께 군사를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손부인과 오나라 병력의 움직임을 사전에 감지하고 이를 제지할 수 있을 만큼 형주 내부 상황을 면밀히 장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유영사마로서 그가 군영과 궁정, 행정 전반을 얼마나 철저히 관리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유비의 부재 속에서도 전국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며 후계를 지켜낸 조은의 공적은 장판 전투 못지않게 높이 평가받을 만한 것입니다. 유비가 촉으로 들어가려 할 때 그가 가장 우려했던 문제 중 하나는 자신이 자리를 비운 뒤 형주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혼란이었습니다. 특히 유비의 부인이자 손권의 여동생인 손부인의 존재는 그 자체로 민감한 정치적 변수였습니다. 손부인은 오나라 왕족으로서 자부심이 강했고 여러 명의 오나라 병사와 수행원들을 거느린 채 형주 내에서 독립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비의 통제에서도 벗어나려는 기색을 보였으며 질서와 규율을 무시하는 행동도 적지 않았습니다. 유비는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촉으로 떠나기 전 단순히 형주의 수비나 군사적 통제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가정사와 궁정기관까지 바로잡을 책임을 누구에게 맡길지를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유비는 조은에게 특별히 내부의 일을 장악하고 손부인의 전행을 엄중히 바로잡도록 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병력을 운용하거나 행정 업무를 맡기는 차원이 아닌 유비의 가문과 정치적 명분을 지켜야 하는 매우 민감하고 복합적인 역할이었습니다. 형주에는 당시 조은 외에도 관우, 장비, 제갈량 등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유비의 최측근이자 촉한 건국의 핵심 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비는 손부인을 제어하고 집안의 기강을 유지하는 일을 조은에게 맡겼습니다. 이는 곧 조은이 유비에게 있어 단순한 무장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가정과 국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물로 신뢰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성격이 온화하면서도 원칙에 철저했던 조은이야말로 손부인의 오만함을 제어하면서도 지나친 갈등을 유발하지 않을 최적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유비가 촉으로 떠난 뒤 손권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손부인을 귀환시키기 위해 사자를 보냈습니다. 손부인은 이에 따라 오나라로 돌아가려 했고 심지어 태자인 유선까지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귀향이 아니라 촉한의 정통성과 후계 체계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정치적 사건이었습니다. 만일 유선이 오나라의 인질로 잡히게 되었더라면 유비의 촉한 정권은 정통성을 의심받게 되었을 것이고 이후의 국가 운영에 있어 심각한 타격을 입었을 것입니다. 이 결정적 순간에 조은은 장비와 함께 신속하게 병력을 이끌고 나섰고 강을 끊어 손부인의 배를 막고 유선을 구출해냈습니다. 이는 그의 결단력과 행동력 그리고 위기 대응 능력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별전에서는 조은이 이 사건에서 병력을 지휘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어 마치 그가 단독 판단으로 행동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목항우전의 주석으로 남아있는 한진춘추의 기록을 참고하면 병력 지휘의 최종 명령권은 제갈량에게 있었습니다. 조은은 제갈량의 명을 받아 병력을 움직인 것이며 이는 촉한 체제 내에서의 질서와 지휘 구조가 엄연히 유지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조은은 유비가 떠난 뒤 남은 최측근 중 하나였지만 독단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으며 제갈량이라는 중심 정치 인물과의 협의를 거쳐 정당한 절차로 행동에 나섰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오히려 조은의 절제된 판단력과 조직 내 질서에 대한 존중을 보여줍니다. 그는 충분히 혼자서 결단을 내릴 만한 위치에 있었지만 국정과 병권은 독단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제갈량과의 협력을 통해 행동했습니다. 손부인을 막고 후주를 지켜내는 과정은 그 자체로 대담한 행동이었지만 체계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조은의 정치적 신중함이 다시금 드러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조은은 단지 무장으로서의 능력뿐 아니라 정치적 안정과 정통성 유지를 위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한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유비가 그에게 집안을 맡기고 제갈량이 그에게 병력 운용을 맡긴 것은 모두 조은이 단지 전장에서의 용맹만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도 국가의 핵심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음을 반영하는 장면입니다. 유비가 감행에서 군을 돌려 유장을 공격하기로 결정했을 때 본격적인 익주 진입을 위한 전면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유비가 유장과의 외교적 갈등을 종식시키고 촉 지역의 실질적인 장악에 나선 중요한 국면이었습니다. 유비는 제갈량을 불러들이고 본대는 장비와 함께 직접 진군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조은은 별도의 군을 이끌고 다른 루트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 작전에서 조은은 제갈량의 본대와 따로 움직이는 독립작전 부대를 이끌었습니다. 정사 삼국지 조은전에 따르면 제갈량이 조은과 장비 등을 이끌고 강을 거슬러 서쪽으로 올라가면서 각지의 군현들을 평정하였고 강주에 도착한 후 조은은 외수를 따라 강양 방면으로 이동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은이 단순한 보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군을 운영하며 점령지 확보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물길을 따라 진군한다는 것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실질적인 군사 작전의 핵심 원칙에 해당합니다. 당시 수륙병지는 군수와 병력 이동의 핵심이었으며 점령 대상지 대부분은 수로를 끼고 형성된 도시나 요충지였기 때문에 조은이 외수를 따라 강양으로 진입했다는 점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는 뜻입니다. 성도에 이르기까지 각 군현의 안전과 병참 확보, 후방 차단 등 다층적 임무가 조은의 작전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조은이 본격적으로 독자적인 병력을 운용한 사례를 1차 북벌에서 처음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실제로 그보다 앞선 시점, 즉 익주 정벌전이야말로 정사에서 공식적으로 조은이 별도로 군을 지휘한 것이 확인되는 첫 사례입니다. 이 시기 조은은 이미 유비의 최측근이자 실무형 장수로서 인정을 받고 있었고 중요한 지휘 책임을 위임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군영을 따로 움직이면서 제갈량 본대와 병진한 조은의 역할은 단순한 보조가 아니라 작전의 절반을 담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도가 평정된 이후 유비는 조은을 익군 장군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익군 장군은 군을 보좌하는 장수라는 뜻으로 통상적으로 주력 군단의 한 축을 맡거나
중심 부대의 안정과 보조 전선을 지휘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조은이 이 지위에 오름으로써 유비 정권 내에서 단순한 전투 지휘관을 넘어 전략 단위의 부대를 이끄는 책임자로 발돋움한 셈입니다. 정사에서는 이 육군 장군 임명이 성도 평정 이후의 시점으로 포괄적으로 언급되어 있으나 화양국지에서는 이를 219년으로 명확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통감에서는 조조가 한중 공략을 위해 대군을 이끌고 출정했을 당시 조은이 이미 육군 장군의 직함을 갖고 있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후연이 전사하고 조조가 친정한 뒤의 시기이므로 시점상 약간의 혼선이 발생합니다. 유비가 한중을 점령하고 스스로 한중왕에 오른 것은 조조가 완전히 물러간 이후인 만큼 이 시기를 기준으로 보면 조은이 육군 장군에 오른 시점은 화양국지의 219년보다 다소 앞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조은은 성도 평정 직후 임명되었고 이 직위가 공식적으로 역사서에 등장하는 시점은 지역과 문헌에 따라 다르게 기록되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218년경부터 이미 해당 직책을 수행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기록의 차이는 사서간 정보 편찬 시기와 목적, 서술 방식의 차이에 따른 것이며 조은이 익주 평정 이후부터 유비 정권의 핵심 전투 지휘관으로 올라선 것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는 단순히 유비의 곁을 지키는 충신이 아니라 군을 직접 운영하며 전략의 한 축을 맡는 책임자로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은이 익주를 평정한 이후 어떤 시점에서 육군 장군에 임명되었는지는 사료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며 그 시점을 정확히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각 기록을 비교해보면 대략적인 시기와 정치적 맥락 속에서 조은의 위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사 삼국지 조은전은 조은이 익주 정벌에 참여한 이후 성도가 평정된 뒤 육군 장군이 되었다고만 서술하고 있으며 정확한 연도는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대로라면 임명 시기는 214년 성도 함락 직후부터 시작해 219년 유비가 한중왕에 오르기 전까지의 기간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조은 이후 223년 정남 장군으로 승진하기 전까지 육군 장군직을 유지했을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이처럼 정사 기록은 범위가 넓고 구체성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둘째, 자치통감에서는 보다 명확한 시점 언급이 등장합니다. 자치통감은 하후연이 전사하고 조조가 한중 전선에 직접 참전한 전후 시점에서 조은을 육군 장군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219년 봄 이전에는 이미 육군 장군으로 임명되어 있었음을 뜻합니다. 자치통감의 이 기록은 정사보다 시기를 앞당기지만 이 역시 조은의 정확한 임명 시점이 아닌 그때 이미 육군 장군이었다는 결과적 언급에 가깝습니다. 셋째, 화양국지에서는 유비가 한중왕에 즉위한 219년을 조은의 육군 장군 임명 시점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다른 기록에 비해 구체적인 연도를 제시하고 있으며 시기적으로도 유비가 대규모 정치적 승진과 군권 재편을 단행한 시점과 일치합니다. 유비는 219년 조조가 물러난 뒤 한중을 장악하고 스스로 한중왕에 오르며 촉 내부의 인사 구조를 전면적으로 정비했습니다. 황충이 후장군으로 승진하고 관우가 전장군에 오르며 제갈량이 상서령으로 올라섰던 것과 마찬가지로 조은 역시 이 시점에 육군 장군으로 격상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보면 화양국지에 명시된 연도가 가장 설득력 있는 시점으로 보입니다. 유비가 명실상부한 군주로 자리 잡으면서 충성도와 역량을 입증한 핵심 측근들에게 자기와 관직을 정비해주는 흐름 속에서 조은의 육군 장군 임명도 자연스럽게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확정적으로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삼국지는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고 자치통감도 후행적 서술에 불과하며 화양국지는 후대 지방지에 가까운 성격의 자료로서 일부 서술이 다른 사료와 충돌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중히 결론을 내리자면 조은이 육군 장군에 임명된 시점은 214년에서 219년 사이로 넓게 보아야 하며 정치적 정비가 본격화된 219년 한중왕 등극 시점이 유력한 기준점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유비가 조정의 틀을 갖추면서 충신들에게 명확한 위계를 부여한 사건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조은이 단순한 장수가 아니라 군정 조직 내 핵심 인물로 공인되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조은이 임명된 육군 장군이라는 직책은 삼국시대에 흔히 볼 수 있는 통상적인 장군직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특이한 예로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육군 장군은 삼국지를 비롯한 정사 사료들에서 매우 드물게 등장하며 후대에도 일반화되지 않은 비정형적인 직위입니다. 이는 유비가 조은을 위해 직접 창설한 독자적인 직책이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며 단순한 군 계급이 아닌 정치적 군사적 복합 기능을 갖춘 역할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육군 장군은 유비가 생전에 직접 만든 두 가지 특별한 장군직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제갈량에게 부여된 군사장군으로 이는 곧 상서령을 겸하는 실질적 내정 총괄의 직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은의 육군 장군 역시 단순한 장군직을 넘어 특정한 기능을 지닌 맞춤형 직위로 부여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기 조은이 육군 장군으로 임명되었을 당시 유비 정권은 매우 민감한 국면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중 지역에서는 장압, 하후연, 조조가 이끄는 위군이 본격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었고 유비는 막촉을 장악한 직후라 내부 통치 기반을 다지며 대외 방어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군사 압박, 내부적으로는 새로 편입된 익주 지역의 행정 정비가 동시에 요구되는 국면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육군 장군이라는 직책은 전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유비의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완하고 확장하는 임무를 맡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이기라는 한자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는 돕는다,
측면에서 보좌한다는 뜻을 갖습니다. 따라서 ik군 장군이란 단어 자체가 군을 보좌하는 장수, 즉 본대 또는 중앙군의 양익 좌익 또는 우익에 배치되어 보조하거나 별동대, 측면 방어를 맡는 장수였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조은의 역할과도 정확히 부합합니다. 조은은 유비의 최측근으로서 항상 본진과 멀지 않은 곳에서 별도로 부대를 운영하거나 후방을 안정시키고 궁정 질서를 유지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무력뿐만 아니라 정치적 판단력과 군율 집행에서도 강한 신뢰를 받았던 조은은 말하자면 유비의 수족이자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필요한 곳에 즉시 배치되어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전력으로 기능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조은은 성도 평정 후 9년 점령 임무를 맡고 이후 한중 전선에서의 반응도 매우 민첩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ik군 장군은 자포 장군에 가까운 위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국시대 자포 장군은 통상적으로 특정 기능이 명확히 정형화되지 않은 임시 또는 보완적 직책으로 정규 사군 장군 전 장군, 후장군, 좌장군, 우장군 체계 바깥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ik군 장군 역시 유비가 촉한을 건국하며 자신의 국정 운영에 꼭 필요한 역할을 채우기 위해 창설한 주변 방위와 기동적 대응 혹은 핵심 인물의 경호와 정치 질서 유지를 위한 복합형 직위로 추정됩니다. 또한 이는 유비가 성도에 머물며 한중과 형주 사이의 권력 구조를 안정시키고자 했던 정치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유비는 관우와 장비를 각각 형주와 변경 지역에 배치해 전선을 장악하게 하였고 제갈량을 내정과 외교 총괄로 삼았습니다. 이 체계 내에서 조은은 군사적으로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유비를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며 필요할 때 직접 유비의 입장을 집행할 수 있는 가장 유연하고 신뢰받는 임무자였던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ik군 장군이라는 직책은 단순한 군 계급이 아닌 유비가 조은이라는 인물의 특성과 능력에 맞춰 설정한 맞춤형 직책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후대에 유사한 직위가 거의 재현되지 않은 점, 그 명칭의 의미가 군을 돕는 데 있다는 점, 조은이 수행한 실제 역할과의 일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ik군 장군은 조은만을 위해 설계된 사실상의 전방위 보조사령관이자 유비 정권의 그림자 부장군이었던 것입니다. 조은이 임명된 ik군 장군이라는 직책은 삼국시대 정규 군제에는 존재하지 않는 독자적인 명칭으로 정사사료에서 매우 드물게 언급됩니다. 그렇기에 이 직책의 성격과 기원에 대한 다양한 추론이 존재하는데 그중 하나가 전한시대 ik군 교의를 그 전신 또는 모델로 보려는 시각입니다. 이 이론은 직명의 유사성과 일부 제도적 유사성을 근거로 합니다. ik군 교의는 전한시대 남군 소속의 무관으로 황궁 주변의 수기 업무, 즉 황실의 국문을 지키는 병사들을 지휘했던 인물입니다. 이는 군사적 기능보다는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궁정 질서를 수호하는 역할이 강조된 직책이었습니다. 한서에 따르면 ik군 교의는 사성 교의와 같은 급이며 장수 교의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고 사회 교의보다는 하위였습니다. 즉 단순한 호위병 지휘관이 아니라 황실 권위의 상징을 지키는 책임자로서 나름의 위계를 갖춘 직위였습니다. 이 직위가 조은에게 부여된 ik군 장군이라는 직책의 원형이 되었을 가능성은 몇 가지 정황에서 논리적으로 추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은이 유비를 보좌하며 실질적으로 유비 직속 부대의 지휘를 맡았다는 정황은 이 이론을 지지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조은 별전에 전해지는 일신시담 사건 당시 유비가 직접 조은의 진영을 시찰한 기록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시찰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위문이나 순시가 아닌 군주가 자신의 직속 부대를 감독하거나 군기 점검을 수행하는 행위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조은의 진영은 곧 유비의 핵심 직속 부대, 곧 황실 근위대에 준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은의 ik군 장군 직책은 전한의 ik군 교의가 수행하던 황궁 수비 임무와 유사한 기능을 유비 정권 하에서 확장 적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즉 조은은 유비의 측근으로서 그의 신변 보호뿐만 아니라 궁정 질서와 정무 안정을 보조하는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고 이를 공식화하기 위해 유비가 ik군 장군이라는 특수한 호칭을 부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에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합니다. 우선 전한의 ik군 교의는 후한 시대 이후 거의 언급되지 않는 직위였고 후한 중기 이후에는 군제 자체가 점차 변경되며 왕조 체계 내에서 그 용어는 자취를 감춘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유비가 굳이 전한 시기에 폐기된 직위를 재해석하여 새로운 장군직으로 채택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특히 조은의 ik군 장군 임명이 어떤 전한 제도를 의식하고 시행된 것이었다는 구체적인 사료적 증거는 없습니다. 이는 이론 수준의 추론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을 일축할 수만은 없습니다. ik군 교의라는 용어는 후한 시기에 사용 빈도가 줄었을 뿐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서진 시기 팔왕에 난 당시 제왕 사마경이 ik군 교의를 지낸 바 있으며 성한 시기에는 태자 2세가 ik군 장군을 역임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는 곧 해당 명칭이 후한 이후에도 제후왕이나 황실의 친위 전력을 상징하는 직책으로 제한적으로나마 존속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유비는 유학의 조예가 깊고 전한의 이상을 숭상했던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한실의 부흥을 천명하며 스스로를 정통 계승자로 내세웠고 정무와 의례에 있어서도 전한 왕조의 체제를 모방하고 재구축하려는 시도를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전한 시기에 특정 관직명을 의식적으로 차용해 새로운 직책으로 재구성했을 가능성 역시 충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은의 ik군 장군 직책이 전한의 ik군 교의를 모델로 하여 유비에 의해 새롭게 부여된 특수직이었다는 설은 설득력 있는 가설 중 하나입니다.
물론 문헌상 명시적 연결 고리는 없지만 직명의 유사성과 직책의 기능적 유사성, 조운의 행적, 그리고 유비의 정치적 성향을 고려하면 일정 부분 신빙성을 갖춘 해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는 조운이라는 인물이 유비 정권 내에서 단순한 무장이 아니라 군주의 신병과 권위를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독자적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다시금 조명하게 만듭니다. 조운이 이군 장군에 임명되었을 당시 관우는 전장군, 마초는 좌장군, 장비는 우장군, 황충은 후장군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중심 전력임을 알 수 있는 장군직에 올랐습니다. 이 네 장수는 촉한의 전면을 책임진 간판 무장으로 여겨집니다. 반면 조운은 이들과 함께 거론되면서도 정규 사군 장군에 포함되지 않고 익군 장군이라는 독립 직위에 임명되었기에 일부에서는 그에 대한 저평가 또는 중용에서의 후순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익군 장군이라는 직책은 정규 군제의 체계에 속한 직책이 아니라 유비가 직접 창설한 특수직으로 이후 촉한에서도 곽익 정도만이 이 직책을 이어받았다는 점에서 임시직의 성격이 강합니다. 더욱이 곽익의 익군 장군 재임 당시에도 그 직책의 정확한 기능은 기록상 모호하게 남아있어 익군 장군이 실체 없는 명예직에 가까웠던 것 아니냐는 의문도 함께 제기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평가절하는 익군 장군이라는 직위의 제도적 기원을 오해하거나 임시직 비중이 낮다는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오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당시 정세와 유비의 정치적 행보, 조운의 역할을 고려할 때 익군 장군은 일시적이지만 전략적으로 매우 중대한 직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유비는 장군직을 함부로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조운은 단순한 충성심만으로 기용된 인물이 아니며 유비가 각 장수들의 성향과 활용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배치한 인물이었습니다. 제갈량 역시 군사장군이라는 유사한 임시직에 있었으며 이 또한 유비가 직접 창설한 직위입니다. 군사장군 역시 정규 체계 외의 독립장군직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제갈량이 과소평가되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제갈량의 군사장군직이 유비의 내정을 총괄하는 핵심 자리였다면 조운의 익군장군 역시 비상상황 하에서 외부 대응 및 중심군 보좌를 맡는 중추적 직책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임시직이라는 속성 자체는 오히려 그 중요성을 반증할 수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외적 침공이나 내부 불안, 체제 융합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기존 체계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군주는 자신이 신뢰하는 인물에게 별도로 임시직을 만들어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치적 방식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평시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전시에만 구성되는 비상대책위원회나 특임장관 같은 존재가 바로 그것입니다. 조운에게 익군장군이라는 직책을 부여한 시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 시기는 유비가 한중왕에 막 즉위한 219년경으로 한편으로는 조조의 침공이 본격화되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비가 익주를 평정하고 내정 질서를 구축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이었습니다. 기존의 촉군, 익주군, 형주파 등 각 지역 세력을 아우르는 융합이 필요했고 동시에 새로운 권력 질서를 정비하는 시기였습니다. 바로 이런 국면에서 유비가 조운에게 특별한 장군직을 부여하며 중심에 두었다는 사실은 그가 조운을 실전의 선봉장보다는 위기 대응과 군정 안정이라는 훨씬 더 본질적인 임무에 투입했음을 보여줍니다. 조운은 이미 장판 전투, 후주의 구조, 손부인의 억제 등에서 탁월한 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준 바 있었고 이러한 면모가 익군 장군이라는 직위로 제도화된 것입니다. 만약 조운이 단순히 주변 인물이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장수였다면 굳이 유비가 없는 직책을 창설해서까지 명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군권과 직제는 정통성을 중시하는 유비 정권에서 결코 가볍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익군 장군은 아무에게나 줄 수 있는 이름만 번듯한 자리가 아니라 군주의 통제력 안에서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는 핵심 수족에게만 부여되는 특수한 자리였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조운의 익군 장군 임명은 결코 저평가의 결과가 아니며 오히려 유비 정권 내부에서 조운에게만 맡길 수 있었던 특수하고도 전략적인 임무의 발현이었습니다. 전면에 나서는 전투형 장수와는 다른 결의 리더십이 필요했던 자리에 유비는 평생을 함께한 신뢰의 인물 조운을 앉힌 것입니다. 그렇게 익군 장군이 임시직이었다는 점은 단점이 아니라 조운이 위기의 순간에만 호출되는 정권의 비상대책이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요소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익군 장군이라는 직책이 정확히 어떤 기능을 가졌는지는 오늘날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사서에서도 이 직책의 구체적인 역할이나 통상적 권한은 충분히 설명되어 있지 않으며 그 존재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운의 전반적인 위치와 영향력, 그리고 당시의 정치군사 환경을 함께 고려해보면 이 직위가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있는 자리가 아님은 분명합니다. 조운은 유비가 촉으로 진출하기 전부터 이미 형주 시절 편장군과 계양태수로 중책을 맡은 바 있으며 유비 정권 내에서 군사뿐 아니라 정치적 조언까지 제공하는 중진급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단순히 실무형 무장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정무적 통찰을 갖추고 유비와 개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중요한 국면마다 발언권을 행사했던 인물입니다. 예컨대 익주 평정 후 유비가 성도 시민들의 토지를 제장들에게 나눠주려 했을 때 조운은 백성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 토지를 되돌려주자고 직언했고 유비는 그의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장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군주와의 깊은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한 정치적 영향력의 발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운에게 유비가 부여한 익군 장군이라는 직위는 단순한 자포 장군의 하나가 아니라 유비 정권 내에서 그를 자신과 동행하는 좌우익으로 삼고자 했던 정치적 선언이자 상징적 포지셔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사학계 일부에서는 이 익군 장군의 익을 설문해자의 해석에 따라 익 곧 날개와 통한다고 보며 조운을 유비의 좌방우비,
즉 신복 중의 신복, 한 몸과도 같은 존재로서 의미화하려 했다고 해석합니다. 즉 이군 장군이라는 호칭 자체는 관직 체계상으로는 낮은 품계일지 몰라도 임명된 인물이 조은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엄청난 정치적 상징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제갈량의 군사장군이 정식 사군 장군 체계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내정과 외교를 총괄하는 핵심 실무자였던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유비는 중요한 순간마다 제도적 유연성을 발휘해 자신이 직접 장군직을 창출했으며 그 대상은 단 한 명의 특정 인물이었습니다. 조은과 제갈량이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더구나 이 시점에서 조은은 유비 정권 내 고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관우와 장비와는 비교될 수 없지만 당시 마초는 아직 유비군 내에 완전히 통합되지 않은 객장, 즉 독립적 지위를 유지한 장수에 불과했고 조은은 이미 형주 시절부터 유비와 생사를 함께 해온 속사람이었습니다. 유비가 당시 저장군이라는 직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휘하에는 군사장군 제갈량을 필두로 차포 장군들이 배속되어 있었습니다. 조은의 이군 장군 직위 역시 이러한 저장군부 내부 구조 속에서 부곡 장급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가 행사한 실제 권한이나 위치는 단순한 차포 장군 그 이상이었음은 자명합니다. 제갈량의 경우 유비가 특별히 저장군부의 실무를 보도록 만든 군사장군이었고 이는 실질적으로 장사 삼아 종사의 위계를 넘는 권한이었습니다. 조은 또한 이군 장군이라는 형식상의 부곡 장군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군권과 행정, 왕실수호, 위기 대응에 있어 유비 정권의 폭심으로서 행동했습니다. 결국 이군 장군이라는 직책의 본질은 그 제도적 위상보다는 유비의 의도와 조은이라는 인물의 상징성에 의해 정의되는 직책이었습니다. 조은은 단순한 전투 장수가 아닌 유비가 신변과 권력을 위임할 수 있었던 최측근이자 동행자였습니다. 그렇게 이군 장군이라는 직위는 기존의 사군 장군과는 다른 차원의 군주와 일체화된 장수라는 정치적 의미를 지닌 직책이었으며 이는 곧 조은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말해주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비가 한중왕에 오르면서 자신의 측근 인사들을 명기한 이른바 한중왕 표문에는 유비 정권을 구성한 핵심 장수들과 정치 인사들의 이름이 대거 열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마초, 허정, 방위, 제갈량, 관우, 장비, 황충, 뇌공, 법정, 이염 등 명망 있는 무장들과 관료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120인에 이르는 고위 인사들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누락은 바로 조은과 장군 중랑장 동화입니다. 조은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 이군 장군이라는 비정형 직책을 받고 유비의 최측근으로 활약했지만 전면에 드러나는 사령관급 장군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조용한 역할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누락 가능성에 대해 일정 부분 납득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동화의 누락은 해석이 조금 더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화는 유비가 익주를 평정한 이후 장군 중랑장으로 임명되어 좌장군부가 아닌 대사마부의 사무를 담당하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화양국지 유선주지의 기록에 따르면 유비는 유장의 추천으로 한시적으로 대사마직을 겸임하고 있었으며 이 시점에서 유비의 관직 체계는 저장군과 대사마가 병행되는 구조를 띠게 되었습니다. 제갈량이 저장군부의 실무를 총괄했다면 동화는 명목상으로 더 높은 대사마부의 사무를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비 정권 내 실질적 최고 행정 단위 중 하나를 동화가 담당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러한 동화가 한중왕 즉위 표문에서 누락된 것은 크게 두 가지 가설로 나뉩니다. 첫째는 사망설입니다. 동화는 정사 삼국지에도 전기 자체가 없을 정도로 기록이 적으며 생물연대가 불분명한 인물입니다. 다만 제갈량이 후에 동화를 회고하며 함께 관직에 있었던 지 20년, 함께 일한 지 7년이라고 적은 점, 그리고 그 비중을 매우 높게 평가한 점을 보면 동화는 단순한 보좌관이 아니라 행정의 중추에 해당하는 위치였음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속 인사나 대사마부에 관할 구조가 따로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유비의 한중왕 즉위 직전이나 그 무렵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그가 표문 명단에서 누락된 가장 유력한 이유로 거론됩니다. 둘째는 만약 동화가 생존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되었다면 이는 당대 유비 정권의 정치 구조와 직제 구성이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음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유비 정권은 익주 정벌 후 촉 땅의 기반을 수습하며 형주계 세력과 익주 토착 세력, 객장 출신들을 아우르는 복잡한 인사 운영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장군부의 역할은 제갈량 중심으로 명확히 부각된 반면 대사마부는 일시적 과도기 체제로 간주되어 동화의 권한이나 지위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동화는 실권은 있었으나 명목상의 위계와 제도적 입지가 불안정했기 때문에 정치 문서에 반영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유비가 촉에 들어선 후 대사마직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거나 대사마부가 조직적으로 재편되었을 경우 동화는 사실상 제도 외적 존재로 밀려났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다른 해석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바로 제갈량의 회고에서 나타나는 동화에 대한 평가입니다. 제갈량은 동화를 두고 공과 덕을 갖춘 훌륭한 인재라며 깊이 아꼈고 동화의 죽음을 국가의 큰 손실로 보았습니다. 이는 단지 감정적 표현을 넘어 제갈량 스스로가 동화를 행정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만약 동화가 계속 생존해 있었다면 유비 말기 또는 유선대 초기 국정 운영에서 그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도 모순이 되기 때문에 결국 동화는 유비의 재위 등극 직전이나 전후에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결론적으로 동화가 한중왕 표문에서 빠진 것은 그가 이 시점에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며 이는 조은과 같은 신복 중에서도
정무 라인의 핵심 인물이지만 상대적으로 기록이 적은 행정형 실무자가 평가절하되거나 기록에서 누락되는 삼국시대의 특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화는 유비 정권의 또 다른 축을 담당했던 인물로서 제갈량과 나란히 실질적 국정을 운영했던 소수의 참모 중 한 명이었습니다. 유비가 한중왕에 오르던 시점, 그는 형식상으로는 여전히 좌장군의 지위에서 제후로 승격되는 절차를 밟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유비가 한중왕 선언 당시 사용한 직함은 좌장군 영사래교의 예영익 삼주목이었으며 이 직함들 대부분은 조정, 즉 후한 황실로부터 공식적으로 하사받은 것들입니다. 이는 유비가 비록 군사적으로는 한중을 점령하고 촉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지만 명분상으로는 여전히 후한의 신하로서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구성이었습니다. 이처럼 유비가 조정의 권위를 노골적으로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실제 권력은 자기 손에 집중시키는 이중 구조의 정치 퍼포먼스를 택했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유비가 자신이 좌장군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 범위 안에서 장군직과 관직을 부여하고 좌장군 아래의 직위만을 전면에 내세운 이유로도 해석됩니다. 실제로 마초의 평서장군, 황충의 정서장군 역시 정규 사군 장군이 아니라 차포장군 계열에 속하는 직위로서 좌장군의 권한으로 임명 가능한 범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논리를 확장하면 익군장군이라는 직책 역시 마찬가지 범주로 분류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익군장군은 정규 군제에는 존재하지 않는 유비 창설의 임시직이었으나 좌장군이라는 자신의 공식 직함 아래에서 창출된 관직으로 포장함으로써 공식 제도권 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실제로는 조은이라는 측근에게 실권을 부여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조은과 동화에게 부여된 직책들이 황제의 직접 인준 없이 유비가 자의적으로 임명한 월권 직책이었기에 표문에서는 이들을 제외하거나 축소한 흔적이 나타난다는 해석은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조은은 유비의 근위 및 핵심 병력, 궁정 질서를 맡고 있었으며 동화는 대사마부의 실무 책임자로 국경의 행정 실무를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비가 대사마측은 표면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좌장군 아래의 체계만을 부각시킨 이유는 조정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하지 않겠다는 형식적 예의와 현실, 정치의 긴장 사이를 절묘하게 조율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익군 장군의 위상을 조명해 본다면 그것은 단지 유비가 즉흥적으로 만든 임시직이 아니라 좌장군의 군권 아래에서 운영되는 직책처럼 위장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조은에게 근위 및 대내외 대응을 맡긴 그림자, 총사령관 격의 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환의 익군교위와 한자까지 동일한 이 직책의 유사성은 유비가 전통적인 황실체제를 일부 차용하여 정치적 정통성을 강조하려 했던 행보와 맞물려 해석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후 촉한 말기에도 익군장군이라는 직책이 다시 등장하며 그 위상이 결코 낮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곽익이 감군을 맡고 익군장군으로 승진한 뒤 내강 도독과 권영태수를 겸임하게 되는데 이는 익군장군이 단순히 예비직이나 명예직이 아니라 실제 정권 내부에서 군사 및 행정 실무를 함께 담당한 유력 직책이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특히 승진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미 이 직위가 정규 군직에 준하는 위상을 인정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유비가 초기에 조은에게 부여했던 익군 장군이 단순히 개인 맞춤형 임시직이 아니라 그 자체로 체계화될 수 있었던 잠재적 제도였다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익군 장군은 곧 군주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근위와 정무의 교차점을 맡는 자로서 군주권과 정치 권력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했던 고위급 실무 장군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유비가 조은에게 익군 장군을 부여한 것은 그 직책 자체의 위계보다도 그 직책을 부여한 대상이 조은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며 동시에 유비 정권이 후한 황실 체계를 존중하는 척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독립적인 정치 조직을 갖추어 나가는 전환기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익주가 평정된 이후 유비 정권 내부에서는 성도의 옥사, 성외곽의 과수원과 뽕밭 등 주요 토지를 제장들에게 하사할지를 두고 중요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전란을 통해 새로운 영토를 확보한 상황에서 공을 세운 제장들에게 논밭과 집을 포상 차원에서 분배하는 것은 고대 군사 정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종의 관행이었습니다. 실제로 자치 통감의 기록에 따르면 이 회의에 참석한 대부분의 인사들이 하사에 찬성했습니다. 당시 정권의 분위기와 전통적 인식을 고려하면 이 안건은 쉽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의에서 단 한 명, 조은만이 정면으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는 단순한 소수 의견이 아니라 실제로 유비의 결정을 바꿔 전체 정책 방향을 뒤집게 만든 결정적인 개입이었습니다. 회의에 참여한 대부분의 인물이 이해관계자인 상황에서 조은은 그 누구보다 명확하고 단호하게 지금은 백성의 마음을 얻을 때라며 제장을 향한 물질적 포상보다 민심 수습과 사회 안정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천하가 모두 평정된 뒤에야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짓는 것이 마땅하다며 당장의 안락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대의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익주 백성들이 전란을 겪은 뒤 방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토지와 집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인 통치 기반을 마련하는 길이라는 고도의 현실 인식도 드러냈습니다. 이는 조은의 대국적 안목과 더불어 사리사욕을 배제한 강직함과 청렴한 정치 철학을 동시에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진짜 주목해야 할 지점은 조은의 반대가 실제로 정책을 뒤집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유비가 조은의 정치적 발언권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찬성하는 상황에서 유비가 조은의 의견을 채택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의 주장이 옳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유비가 그를 정치적으로 존중하고 신뢰하고 있었다는 정치적 신호를 분명히 보낸 것이기도 합니다. 유비는 관우나 장비처럼 강한 무력과 충성을 가진 장수를 아꼈지만 조은에게는 다른 종류의 신뢰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상황은 조은이 유비 정권 내에서 단순히 무장이 아니라 의사결정 핵심 회의에 참석해 독립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다른 장군들과 맞설 수 있을 정도의 위상과 존재감을 지닌 인물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조은은 이 회의에서 자신보다 지위가 높거나 전공이 더 큰 제장들과도 기죽지 않고 논리를 펼쳐 관철시키는 정치적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반대한 사안은 회의 참가자 다수에게 실질적 이득이 걸린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 반대는 동료 장수들에게 결코 유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발언이 채택되었다는 것은 그가 유비로부터 얼마나 독보적인 신뢰를 받고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 일화는 조은의 강직한 인품과 도덕적 청렴성만을 상징하는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오히려 조은의 실제 정치적 영향력과 정책 결정에 대한 실권의 실체를 보여주는 핵심 사례입니다. 전통적인 조은상을 넘어서 정권 내부에서 실질적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지도자적 인물로서의 조은의 위상을 드러내는 장면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익주평정 후의 이 회의는 조은이 단순히 충신이나 온건한 무장이라는 이미지에 갇힌 인물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유비의 정치와 민정 운영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었고 실질적인 정책 전환을 이끌 수 있었던 고유한 발언권과 정치적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유비 정권 내에서 조은의 위치를 재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자 그의 명성과 신뢰가 실제로 어느 정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단일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익주평정 직후 논의된 성도의 토지와 부동산 그리고 경제 기반 자산의 분배 문제는 단순한 포상의 범주를 훨씬 넘어서는 고도의 정치적 문제였습니다. 분배 대상에는 주거 공간인 옥사뿐 아니라 식량 기반이 되는 밭과 과수원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핵심이 되는 뽕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중 뽕나무, 곧 상수는 당시 익주의 경제체제에서 사치제 산업의 원천이자 국제무역 기반의 핵심 자원이었습니다. 당시 촉 지역은 산악 지형이 많아 대규모 곡창지대를 갖추기는 어려웠으나 그 대신 뛰어난 비단 생산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비단의 주원료인 누에를 기르는데 필요한 뽕나무 재배에 최적화된 기후와 환경 덕분이었습니다. 뽕나무는 단지 누에의 사료로만 쓰인 것이 아니라 열매인 오디는 식용과 약재로 쓰였고 나무 자체는 가구나 연장 자재로도 활용되었습니다. 곧 뽕나무는 당시 촉의 농촌 경제와 수공업 경제를 동시에 떠받치는 전략 자원이었던 셈입니다. 따라서 이 귀중한 자원을 제장들에게 하사하겠다는 것은 단순한 포상의 차원을 넘어 익주 전체의 토지 소유 구조와 경제 지배 구조를 재편성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유비 정권의 핵심 인물들이 이러한 자산을 대거 소유하게 된다면 그들은 단순한 무장이 아니라 익주의 신흥 토호이자 지주, 더 나아가 지방 재벌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는 정권 내부 권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익주 백성들과의 경제적 격차와 정치적 위화감을 심화시키는 결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회의에 참석한 제장들은 대부분 이 안건에 찬성했습니다. 이는 이상할 일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경제적 실익이 걸려 있었고 피로 누적된 전쟁 이후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 오직 조은만이 홀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도덕적 언사로서의 반대가 아니라 매우 정교한 정치 경제적 관점에 기반한 전략적 발언이었습니다. 조은은 전란을 겪은 익주의 민심 수습과 지역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간주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곽거병은 흉노를 아직 멸하지 못했으니 집이 쓸모없다고 했으며 지금도 나라의 적이 흉노 하나만이 아닙니다. 아직 안락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승리의 도취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자는 경고이자 유비 정권이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군 내부의 사리 추구를 절제해야 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전란으로 황폐화된 민간 사회의 회복 없이는 장기적인 통치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논밭과 집을 원래 백성들에게 돌려주고 그들의 생업을 회복시켜야만 정권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유비가 다수의 의견이 아닌 조은의 주장을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유비가 조은의 판단력, 정치적 통찰, 그리고 백성을 향한 입장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조은이 단순히 도덕적 충직함으로 살아남은 무장이 아니라 유비 정권의 고도화된 정치 기획에 참여할 수 있는 전략가적 성격을 가진 인물이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게다가 이 결정은 회의에 참석한 다른 장수들에게는 명백히 자기 이익을 박탈당한 결과였기에 당시 조은의 반대 발언은 다수에게 결코 반가운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비가 이를 채택했다는 사실은 조은이 권력 핵심부에서 정책 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소수 인물 중 하나였음을 반증합니다. 이는 조은은 충성스러우나 존재감이 약했다는 통설을 반박하는 강력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익주 토지 분배 회의에서의 조은의 단독 반대와 그 관철은 그의 발언권이 단지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치적 힘을 가졌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조은은 장판의 영웅이라는 무공의 상징에 머무르지 않고 유비 정권이 내세운 새로운 질서를 대변한 정치가적 무장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일화는 조은이 단지 청렴하고 강직한 장수가 아니라 유비 정권 내부에서 민정과 국정 운영의 방향을 조율하는 핵심 참여자였으며 왕권과 직접 소통할 수 있었던 실세였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이는 조은이라는 인물을 단순히 현명한 무장으로 소비하는 기존 인식을 넘어 정책과 권력 중심에서 유비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탱한 정치적 파트너로서 재조명할 근거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중 공방전은 조조와 유비가 최종적으로 촉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충돌한 중요한 군사적 대결이었습니다. 이 전투는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라 한중이라는 전략 요충지를 두고 두 세력이 구군을 걸고 벌인 장기전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조우는 그 어떤 장수 못지않게 중대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황충이 조조군의 군량을 탈취하기 위해 출격하고 장기간 복귀하지 않자 조우는 수십 기의 경무장 기병만 이끌고 적진으로 정찰에 나섭니다. 이때 조우는 경계 태세가 갖추어진 상태의 조조 대군과 맞닥뜨리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당시 조조군은 전열이 갖춰져 있었고 숫자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정규 병력으로도 상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우는 경무장 상태의 소수 기병만을 이끌고 이들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조우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정면으로 적진에 돌진합니다. 이는 단순한 무모함이 아니라 전장의 흐름을 읽고 판단한 기습 전술이었습니다. 기록에는 한편으론 싸우고 한편으론 물러섰다고 나와 있는데, 이는 조은이 기병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기동전을 펼쳤다는 의미입니다. 단단한 전열과 정면 충돌하기보다 측면을 교란하고 혼란을 조성하며 치고 빠지는 속도 중심의 유격 전법을 구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기동전은 단순한 돌격이 아니라 조은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판단하며 유기적으로 병력을 운용한 결과입니다. 기병은 원래 빠른 타격과 퇴각이 생명이며 정찰대 규모의 병력은 전면전이 아니라 국지적 혼란과 기습이 목적입니다. 조은은 이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경무장 기병이 적은 수로도 적군의 심리를 교란하고 방어선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조조군을 상대로 한 번은 돌진해 적의 대열을 흔들고 다시 아군 진영으로 돌아온 후 부상당한 장수 장저를 구출하기 위해 다시 적진으로 뛰어드는 담대함과 결단력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의리나 용맹의 문제가 아니라 사령관으로서 아군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반복되는 고속기동으로 적의 추격과 반응 시간을 무력화시킨 고차원 전략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조조군이 조은을 추격해 조은의 진영까지 도달했을 때 조은은 또다시 심리전을 병행한 고도의 전술 운영을 선보입니다. 진영 안에 있던 면양장 장익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조은은 이를 막고 문을 활짝 열고 군기를 내려놓으며 푹도 치지 않고 병사들을 조용히 대기시킵니다. 이는 철저히 계산된 무장의 허허실실이었으며 실제로 조조군은 이 상황을 복병으로 오인하고 후퇴하게 됩니다. 이어서 조은은 때를 놓치지 않고 북을 울리며 육로를 날리고 추격전을 펼쳤고, 그 결과 조조의 군사들 중 상당수가 한수에 빠져 전사했습니다. 이 일련의 전투는 단순히 한 차례의 전공이 아니라 조은이라는 장수가 지휘관으로서의 역량, 전장에서의 순발력, 그리고 기병 운용의 전형을 갖춘 인물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례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유비의 기병 대장으로 활약한 인물답게 소수 정예 기병의 전술적 효용을 극대화하는 법을 잘 알고 있었고, 위기 상황에서도 이를 유연하게 전개할 수 있는 판단력과 담력을 겸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전투의 결과는 정치적으로도 조은의 위상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선주 유비는 직접 조은의 진영을 찾아 전장의 흔적을 살피고는 자룡은 온몸이 모두 담덩어리다라는 유명한 찬사를 남깁니다. 이는 조은의 용맹을 단순히 칭송한 발언이 아니라 한중이라는 절체절명의 전략 전선에서 조은이 수행한 역할이 단순한 수비 이상의 작전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비중을 가졌음을 인정한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전투 이후 조은은 군중에서 호위 장군이라 불리며 위세와 신망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한중 공방전에서의 조은의 활약은 단지 전투 장면의 한 컷이 아니라 그의 군사적 통찰과 지휘관으로서의 판단력, 전술적 감각, 정치적 입지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결정적인 국면이었습니다. 조은은 기병 대장 출신으로서의 경력을 전장에서 완벽히 실현했고, 소수 정예 병력을 활용한 고속기동전, 심리전, 폭병 연출, 병력 보호 등 전술적 세부 운영 면에서도 최고 수준의 실전을 펼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중 공방전의 조은은 단순한 무인이 아닌 전술가이자 작전 설계자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준 인물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중 공방전은 조조와 유비의 전략적 주도권을 놓고 벌어진 군사적 격전지였으며, 이 전선에서 조은은 한 차례의 충돌을 넘어서 일련의 연속적 작전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조은이 황충의 군량 탈취 작전을 수행하다 조조군과 조우하고 소수의 기병으로 기동전을 펼치며 부상자까지 구출해내고 진영으로 복귀한 이후 벌어진 후속 전투는 특히 주목할 만한 전환점이 됩니다. 조은이 진영으로 복귀한 뒤 조조의 군세는 그를 추격해 진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이때 조은은 의도적으로 영문의 문을 활짝 열고 푹도 치지 않으며 군기를 내린 채 침묵하는 전술을 구사합니다. 이는 명백히 심리전을 염두에 둔 공성계의 일환이었으며, 진을 지키는 일반적 규칙을 파괴함으로써 적군으로 하여금 폭병이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을 유발하게 만든 작전이었습니다. 실제로 조조의 병사들은 이 기묘한 침묵의 의구심을 품고 물러났으며, 조은은 그 뒤를 노려 육로를 쏘아대는 방식으로 기습을 감행해 조조군을 크게 무너뜨립니다. 한수에 빠져 죽은 병사가 속출할 정도로 혼란이 극심했던 이 전투는 사기 진작 이상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유비는 이 전투 직후 직접 진영을 시찰하였고, 그 자리에서 조은은 온몸이 담덩어리다라는 찬탄을 남깁니다. 이는 조은의 용맹뿐만 아니라 지형 활용, 기병 운용,
심리전, 전술적 시기 포착 능력을 통합적으로 보여준 복합작전 능력에 대한 직접적인 인정이었습니다. 이 전투 이후 조은은 군중에서 호위 장군이라 불리며 새로운 칭호를 얻게 됩니다. 단지 벼슬이 아니라 그의 전술적 위세를 상징하는 명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화에 대해 사료적 신빙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해당 이야기는 정사 삼국지 본전이 아니라 조은 별전에만 실려 있으며 동일한 전선에 있었던 황충전, 장익전 등에서는 동일 사건에 대한 교차 기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진의 수비를 담당하고 있었다는 장익이 이런 공을 세웠다면 최소한 장익전에 간략한 언급 정도는 남았을 법하지만 장익전에는 조은과의 협공 또는 이 전투 자체에 대한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학계에서는 해당 기록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또한 조조의 대군이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도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당시 조은이 이끌고 있었던 병력은 수십 기 규모의 경무장 기병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에 비해 조우한 조조군의 병력이 수백에서 수천에 달했다면 대군으로 묘사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조조의 본대라기보다는 군량 운송을 맡은 중간 규모의 수송보급 병력이었을 수 있으며 조은이 이들을 습격해 격퇴한 것이 조조군 격파라는 식으로 과장되었을 수 있다는 지적도 타당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적 보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전술적 성과의 실체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조조의 본대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조은이 적의 중간 병력을 기습하여 사기를 무너뜨리고 테러를 혼란시킨 것은 전략적으로 큰 성과이며 당시 유비 정권 내에서 이 공이 매우 높게 평가되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밤의 기습, 고요한 공성계 후의 기습 사격, 폭병 효과를 가장한 허실 병법 운용, 이 모든 요소는 전장의 전술적 창의성과 실전 감각을 모두 갖춘 노련한 야전 지휘관의 면모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유비가 이 전투 직후 조은을 극찬하며 군중 잔치를 벌였다는 사실 자체가 이 전투가 단순한 소규모 충돌이 아니었음을 방증합니다. 촉한 정권에서 유비가 직접 병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잔치를 베풀고 사령관을 치하한 사례는 드물며 조은이 받은 찬사는 유비가 그를 군 내부 단결의 상징적 인물로 삼았다는 정치적 메시지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중 공방전 이후 이어진 조은의 후속 기습전은 사료에 따라 평가가 엇갈릴 수는 있지만 당시 유비 정권 내 조은의 전략적 입지를 공고히 만든 중대 계기였음은 분명합니다. 설령 이 전투의 적군 병력 규모나 구체적 전황이 과장되었을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전장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실전에 맞춰 지휘할 줄 아는 야전 지휘관으로서의 조은의 진면목은 오히려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전 능력은 조은이 단지 충직한 수하 장수가 아니라 유비 정권이 의지했던 실전 전문가이자 상징적 존재였다는 점을 다시금 증명하는 결정적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조은이 한중 공방전에서 황충을 구원하러 나갔다가 조조군과 조우하고 이 전투에서 기병을 이용해 기습전을 전개한 사건은 조은 별전의 대표적인 기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일화는 정사 삼국지 본전이 아닌 별전에서만 자세히 전해지며 다른 관련 인물들의 본전에서는 교차 확인되지 않는 탓에 일부 사료 비판적 관점에서는 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마강의 자칫 통감은 이 일화를 명확히 인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를 보완하거나 편집하면서도 주요 흐름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석을 단 호삼성은 유비가 조은을 칭송하며 자룡은 온몸이 담이다라고 말한 구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설합니다. 조은이 담력이 커서 소수의 병력으로 조조의 대군과 대적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이는 조은 별전의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더라도 그 핵심인 조은의 담력과 전략적 활약에 대해서는 신뢰했음을 보여주는 해석입니다. 다시 말해 자칫 통감과 그 주석자들은 조은의 이 전투가 전적으로 허구는 아니며 일정 부분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또한 자칫 통감은 일부 내용을 생략하거나 정리하긴 했으나 조은이 황충을 구하러 나갔다는 기본 줄거리는 유지합니다. 다만 흥미로운 점은 황충전에는 해당 전투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조은이 실제로 황충과 합류했는지 그를 구했는지에 대한 기술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일화의 중심이 황충이 아니라 조은에 있었기에 황충전에는 기록되지 않은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됩니다. 이 부분은 매우 합리적인 분석입니다. 당시 전쟁은 다층적 작전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황충이 군량 탈취 작전에 나섰지만 큰 전과를 거두지 못했고 그가 전선에서 어떤 위기에 빠졌다는 증거도 명확하지 않다면 사마광이나 진수의 입장에서 황충전에는 굳이 해당 전투를 서술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 에피소드가 삼국지 연의에서는 조은과 황충 두 장군의 용맹을 부각시키는 멋진 합작 장면으로 각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연의에서는 조은이 깊숙이 적진에 침투한 황충을 걱정해 의기롭게 구원하러 나가는 장면이 추가되며 결과적으로 두 장수가 함께 철수하면서 적을 대파하는 드라마틱한 결말로 이어집니다. 이는 후대 독자와 관객의 감정적 몰입을 유도하기 위한 구성으로 실제 역사 기록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재구성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학적 각색은 오히려 역사적 조은의 위상을 더 굳건히 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조은이 황충과 함께 싸웠다는 기록이 없다 하더라도 황충이 조은보다 나이 많고 명성도 높았던 장수인 만큼 그를 걱정해 나서는 후배 장수 조은의 모습은 유비 정권 내에서 조은이 지녔던 책임감, 판단력, 동료애를 모두 상징하는 설정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연의적 각색이 만들어낸 이미지가 조은의 실상과 아주 동떨어진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간접적 증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군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사료적 감각이 필요합니다.
좋은 별전이나 자칫 홍감에서 조조의 대군이라고 표현된 병력은 실제로는 수천 단위의 보급 포송 병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운이 이끈 병력이 수십 기였음을 감안하면 수백 명만 되어도 상대적으로 대군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서에서 과장된 어휘처럼 보이더라도 당시 전술 환경에서는 상대적인 수적 열세를 드러내는 관용 표현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일화는 일부 기록 생략이나 문학적 각색을 인정하더라도 조운이 위기 상황에서 소수 병력으로 기동전을 펼치며 적을 현혹하고 퇴로를 차단한 실제 전술 작전의 흐름을 담고 있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서술로 볼 수 있습니다. 자칫 홍감과 오삼성 주석이 이를 신뢰하고 받아들였다는 점은 별전류 사서라고 해서 모두 전적으로 배제되어야 할 자료가 아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결론적으로 한중 공방전에서 조운이 벌인 이 작전은 그의 용맹성, 지휘력, 판단력, 그리고 유비 정권 내 정치적 존재감까지 아우르는 입체적인 장면이며 동시에 사료 비판과 문학적 재해석이 어떻게 조운이라는 인물을 입체적으로 구축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관우가 손권에게 죽고 형주마저 오나라에 빼앗기자 유비는 평생 쌓아온 인내와 전략을 모두 내던진 채 격렬한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유비는 형주 수복이라는 명분으로 동호 정벌에 나섰지만 이는 사실상 사적인 분노와 폭수심에 가까운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감정에 휘말린 군주를 향해 조운은 누구보다도 단호하게 이 길은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조운은 여러 차례에 걸쳐 유비를 말렸으며 그 논리는 단순한 군사 전략이 아니라 정통성과 민심이라는 정치적 대의에 기반한 고도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국가의 원수는 손권이 아니라 조조입니다. 조조는 죽었으나 그의 아들 조비는 한나라를 찬탈했습니다. 위를 먼저 정벌하고 오가 스스로 항복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조운이 강조한 건 단순한 위호 판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비가 스스로 한 황실의 후예라고 내세우며 정통성을 말해왔던 그 이상의 조응하라는 강력한 요청이자 군주의 대의와 행동 사이의 일치를 요구하는 정치적 직언이었습니다. 조운은 당시 상황을 냉정히 바라보았습니다. 조비가 한나라 황제를 폐위시키고 위나라를 창건한 직후 조조의 사후라는 공백과 민심의 동요, 그리고 관중 지역의 호족들의 회색 지대화를 이용하면 유비는 오히려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전략적 틈을 예리하게 포착한 인물이었고 단순히 무장의 관점에서 싸움의 유불리를 말한 것이 아니라 민심과 외교, 전선의 흐름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정치군사 전략을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비는 조운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동호 정벌을 강행합니다. 조운은 주력 부대에는 참여하지 않고 강주의 남아 배후를 감독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이는 일견처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조운의 역할이 후방의 안정과 병참선 유지, 전황 악화에 대비한 예비 전략의 핵심 요소로 배치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유비가 일흥에서 대패한 후 조운은 병력을 이끌고 영안까지 진출했지만 오군은 이미 철수한 뒤였습니다. 이는 조운의 예상이 틀리지 않았음을 반증하며 그의 정치 전략적 안목이 오히려 사후적으로 정당화된 사건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화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조운이 군주의 격분한 감정 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의견을 냈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적으로 흥분한 유비, 관우의 죽음이라는 국지적 분노가 국가적 대의를 잠식하려는 순간 대부분의 신하들이 침묵하거나 동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조운은 명확하게 아니옵니다. 마땅히 위를 먼저 치셔야 합니다. 라고 직언한 것입니다. 이는 곧 조운이 정권 내에서 얼마나 깊은 신뢰를 받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진심을 다한 직언이 가능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일생을 유비를 따라다니며 전국의 흐름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조운은 단지 청렴하거나 용맹한 무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실부흥이라는 정통성의 이상을 꿰뚫고 실제 외교 및 전략 차원에서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적 시야를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유비에게 드러낸 모습은 조운이 단순히 유비의 뜻을 받들기만 하는 종속적 수하가 아니라 자신의 판단과 가치관을 군주에게도 분명히 밝힐 줄 아는 수직적 충신이 아닌 수평적 동반자에 가까운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상징합니다. 일흥대전 당시 조운은 유비의 동호 정벌에 동행하지 않고 강주를 감독하게 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후방에 배치되었다는 의미로 이해되지만 단순한 후방 배치로 보기에는 다소 복잡한 맥락이 존재합니다. 강주는 단순한 지방이 아니라 성도에서 출병의 형주 방면으로 진군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보급, 병력 지원, 통신, 군사적 충원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복합적 지역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갈량의 푹벌 실패 사례를 보면 초계 군사 작전이 지휘력 부족이 아닌 철저히 병참 문제로 인해 중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군량 부족, 보급로 붕괴는 군이 아무리 우세해도 퇴각을 강요받는 현실적 제약이었습니다. 조운이 배치된 강주는 그런 의미에서 병참의 중심지이자 유비군의 생명선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조운이 맡은 감독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관리행정이나 감시가 아니라 군사적 주도권과 지휘권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작전 권한을 의미합니다. 조운이 배치된 강주는 실질적인 군사 기지가 되었고 단순히 물자를 비축하거나 병참을 조율하는 기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위기시 즉 전황이 급변하거나 유비의 주력군이 괴멸할 경우 바로 참전할 수 있는 예비 전력으로 기능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유비가 자기에서 대패한 이후 조운은 병력을 이끌고 영안까지 진출했지만 오의 병력은 이미 물러난 상태였습니다. 이는 조운이 단순히 후방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군을 재편성하고 반격을 준비하거나 유비의 철수를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작전적 태세를 유지하려면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라 기동군의 지휘관이자 전시 독립부대의 사령관으로서의 능력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계한보신찬 등의 기록과의 충돌입니다. 익주평정 직후 강주도독은 비관이었고 유비사후인 223년 이후에는 이복이 강주를 관할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조은이 강주도독이라는 공식 직위에 올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은별전에서는 조은이 강주를 감독했다고 되어 있으나 이 표현은 곧 전시 중 한시적으로 임무를 부여받은 임시 군사 감독관이라는 해석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는 유비가 정규 관직 체계와는 별개로 신뢰하는 인물에게 전략적 필요에 따라 별도의 감독 임무를 위임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실제로 유비는 ik군 장군이나 군사 장군처럼 기존 체계에 존재하지 않던 관직도 창설하여 임명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강주 감독도 마찬가지로 전시 전략상의 배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컨대 조은이 강주를 감독한 것은 장기적인 지방 통치가 아닌 이릉 대전을 지원하기 위한 군사 작전 지휘의 일환이자 후방 병참 기지와 긴급 전투 대응을 동시에 염두에 둔 특별 배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비는 조은의 충원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동시에 조은이 믿을 수 있는 장수라는 사실을 부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감정적으로 고조된 정벌의 선봉에는 두지 않되 가장 믿을 수 있는 인물을 핵심 후방에 배치함으로써 유사시를 대비한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흥 원년 유선이 즉위하자 조은은 중후군과 정남장군에 임명되었고 아울러 영창정우에 봉해졌습니다. 이후에는 진동장군으로 옮겨졌다는 기록도 있으며 이는 조은이 유비 정권의 핵심 무장이자 촉한 정권 초창기에 신임 황제를 보좌할 정치군사 양면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의미합니다. 우선 중후군이라는 직위는 단순한 군대 감독관이 아니라 궁정과 수도 방위를 책임지는 핵심 호위 지휘관입니다. 이 직책은 내부의 안정과 외부의 침입을 모두 염두에 둔 중책으로 황제의 신변은 물론 중앙군의 운영을 총괄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남장군은 남방 방면, 즉 형주나 남중 지역에 대한 대외 군사 권한을 지닌 장군직으로 이는 단순히 수도 내 병력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외부 전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면적인 전략 직책이었습니다. 이 시기 조은은 유비 사망 후 촉한이 재편되는 국면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 있었던 무장이었습니다. 유비의 오정벌에 동행하지 않고 강주에 머물렀던 조은은 자기 전투의 패잔병 일부를 포함해 후방의 병력을 대부분 손에 쥔 상태였으며 영안의 병력을 이끌고 진입했을 때도 오군은 이미 물러난 상태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조은은 실질적인 촉군의 남은 전력 대부분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이엄, 제갈량, 유선 등 차기 체제의 핵심 권력자들에게는 그의 입지가 매우 강력하게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엄은 당시 중도 및 통내 외군사로 명목상 조은보다 상위 직위였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영안에 주둔하고 있던 조은의 병력은 유비가 직접 지휘했던 병력의 후속 전력이었으며 이는 이엄의 휘하 병력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전투력이 높고 정예화된 부대였습니다. 특히 이엄은 행정과 병참에 치중된 인물로서 정치적 기반이 강했던 반면 전선 경험이 풍부하고 유비 유선 제갈량의 모두에게 인정받은 무장은 조은뿐이었기에 유선이 조은을 중후군과 정남장군으로 임명한 것 역시 형식상의 지위와 별개로 조은의 실권을 제도화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갈량이 남중 정벌을 준비하면서 조은에게 중후군이라는 직책을 맡긴 것도 단순히 남쪽을 수비하라는 의미 이상의 깊은 전략적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남중은 익주의 남부로 이른바 이의 땅으로 분류되었고 이 지역의 안정은 장기적인 촉의 생존 전략의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당시 촉하는 위와의 전면전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후방의 불안정은 곧 제갈량의 북벌 전략 자체를 뿌리부터 흔드는 리스크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갈량은 자신이 남만을 직접 정벌하는 사이 수도 성도를 지키며 군의 내후를 관리할 수 있는 인물로 조은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는 제갈량이 조은을 정무와 군무 양면에서 모두 신뢰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남만 정벌에 대한 정책적 이중화 전략을 취하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한 명이 전선에 나갈 때 다른 한 명이 확실히 안쪽을 지켜야 하는 이 구조에서 조은은 제갈량에게 가장 믿을 수 있는 후방 사령관이자 유선의 군사적 조언자로 기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계한보신찬에서는 익주평정 후 비관이 강주도독을 맡았으며 이후에는 이복이 이어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조은이 정식 도독직을 맡은 것은 아니며 실제 실권자라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과 조은별전이 충돌하는 부분은 오히려 정규직과 전시 임시직의 성격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조은은 강주의 도독이 아니라 임시작전상 강주의 군사감독 및 병력 지휘라는 실질 권한을 부여받은 인물이었으며 이는 제갈량의 정치적 구상 속에서 남만 정벌의 안전망으로 기능했습니다. 병력 통제, 보급로 관리, 유사시 방어전 전개까지 담당할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형식상의 도독직 여부와 무관하게 조은의 역할은 군정상 핵심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중후군이라는 직책은 단순한 호위나 보조 병력의 관리자가 아닌 금군, 즉 중앙군을 지휘하고 무관의 선발과 인사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군권 지휘였습니다. 중령군, 중도와 함께 호군 체계의 핵심을 이루는 이 중후군은 특히 대장군이 출정할 때 동행하여 그 작전의 실무 지휘와 조직 운영을 보좌하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당시 대장군은 제갈량이었고 제갈량이 주도한 남만 정벌과 이후의 북벌은 대규모 전략 작전이었기에 이러한 작전에 참여하는 인물 중 가장 신뢰받는 고참 무장이자 지휘관으로 조은이 중후군에 임명된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조우는 유비회하에서 기병대장으로 출발해 장판 전투, 한중 공방전, 이릉 전쟁, 강주 후방 관리 등 거의 모든 주요 작전에 관여한 촉의 살아있는 군사 기록과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중호군이란 직책은 단순히 제갈량의 호위를 맡는 것이 아니라 군내 무관들을 감독하고 전장에 투입될 병력의 편제를 책임지는 실무 총책임자로서 기능합니다. 제갈량이 전략과 외교를 총괄했다면 조우는 전장 내 질서 유지와 병력 운용, 병참과 지휘 체계의 흐름을 실제로 관리하는 핵심 실무자였던 것입니다. 군중 최고참이라는 위치에서 그가 맡은 군사적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정남장군이라는 직책 역시 단순한 명예가 아닌 지정된 작전 지역에 대한 정벌 책임자라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가 매우 큽니다. 촉의 남쪽은 바로 남만 지역이었고 이 지역에서 벌어진 이족의 반란은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라 촉의 존립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존 기반과 직결된 전쟁이었습니다. 정남장군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남방에서 직접 정벌 작전을 수행할 때에만 한정적으로 설치되는 임시 작전직이며 정벌이라는 말 자체가 전면 작전을 전제로 하기에 조운이 이 직책에 임명되었다는 사실은 남만 정벌에 있어서 명목상 주장 중 하나였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사서에는 실질적으로 제갈량과 마송만이 남만 정벌을 직접 수행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운이 전방에서 직접 종군했는지는 확실치 않으며 병참을 책임지는 후방 주력군으로 참전했을 가능성 또는 중호군으로서 현장에서 병력의 운용과 통제를 맡았을 가능성이 함께 제기됩니다. 그러나 조운이 남만 정벌 작전에서 단순한 행정직에 머물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촉은 노련한 고위 장수 한 명 한 명이 귀중한 자산이었으며 특히 작전 중 조운 같은 고참을 후방에 두는 것 자체가 군사적 장치였습니다. 작전 도중 사령관이 전사하거나 급변 사태가 생겼을 경우 제2의 지휘체계를 마련해두는 것은 고대 군제의 상식이었고 조운은 그런 대비책이자 실전적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정남장군 조운이 주장의 격을 갖췄다고 보는 해석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으며 최소한 군령 계통상 병력을 직접 다루고 작전에 개입할 수 있는 위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더욱이 조운은 유비사후에도 제갈량과 유선을 보좌하며 촉한의 군정 재건과 체제 정비를 함께 이끌어간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남만 정벌 후 진동장군으로 보직을 옮긴 것은 남방의 안정화가 완료되었음을 뜻하며 이후 촉의 동쪽 방면을 진수하는 책임이 조운에게 부여되었음을 보여주는 인사이동이었습니다. 정이 정벌이고 진이 수비라는 차이, 즉 정남에서 진동으로의 전환은 촉의 군사 전략이 남쪽을 정벌하는 단계에서 이제는 동쪽을 수비하며 체제 안정화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는 전략의 변화입니다. 당시 촉은 오와 동맹 관계였기 때문에 동방을 공격하지 않았고 그렇기에 정동장군 대신 진동장군을 임명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조운은 단순한 참전 장수가 아니라 남만 정벌과 이후 촉한의 군정 운영에서 실질적인 군권과 조직 운영권을 행사한 중추적 인물이었습니다. 중호군으로서 중앙병권의 요직을 차지하고 정남장군으로서 전략적 작전권을 보유했으며 진동장군으로 전환되며 외곽 안정화 책임까지 맡았던 조운의 일생은 단순한 무공의 인물이 아닌 정치와 전략을 모두 다룬 촉한 군정의 축으로 평가받을 만한 전모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비사후 촉한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군권의 재조정은 가장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당시 정권은 제갈량이 승상으로 정무를 총괄하되 실질적인 병권은 유비가 남긴 군벌들을 적절히 배치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구조를 구축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엄과 조운이라는 두 중신 무장이 각각 다른 성격의 역할을 분담받게 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군권의 형식적 최고위직은 중도이며 통내 외군사를 겸임한 이엄에게 주어졌습니다. 즉 국가 전체의 군정 지휘권을 형식상 보유한 자는 이엄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중앙군과 금군, 작전 병력과 주요 장수의 감독 편제를 담당한 자는 조운이었습니다. 조운은 중호군으로서 중앙병권의 핵심 지휘직을 담당하였고 제갈량의 전략 하에서 출병 시에는 실전 작전 병력의 일부를 직접 통솔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즉 총지휘는 제갈량, 전국 병권은 이엄, 중앙군과 작전 병력의 운영은 조운이라는 3자 분업 구조가 형성되었던 셈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권력 안배가 아니라 유비사후 급격한 정치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북벌이라는 국가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적 배치였습니다. 이 구조가 실질적으로 실행된 것이 바로 제갈량의 제1차 북벌 당시의 인사이동입니다. 제갈량은 조운을 직접 데려가고 이엄은 후방의 요충지인 강주로 전출시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엄이 머물던 영안에는 호군 진도를 남겨 이엄에게 예하 장수를 붙여 간접 통솔하게 한 점입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이엄에게 권한을 부여한 조치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엄의 직접 통솔 범위를 제한하고 강주의 방어와 병참만을 전담시키는 조치였습니다. 다시 말해 제갈량은 정치적으로 이엄을 존중하면서도 군사적으로는 조운과 함께 전선을 지휘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는 이엄이 군사적 실무 능력보다는 정치적 무게 중심을 맡는 인물로 인식되었고 실질 작전에서는 노련하고 신망 높은 조운을 현장에 배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배치는 제갈량의 군권 장악 방식의 정수를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그는 유비사후 바로 전권을 쥐는 대신 존재감을 분산시키되 작전 핵심은 자신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인물로 채워 실제 권한은 확고히 자기 중심으로 정비했습니다. 조운은 이러한 믿을 수 있는 손발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갈량이 믿고 쓸 수 있는 구장,
실전 경험자, 그리고 고위 장수들 사이에서 조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군내 최고참이 바로 조은이었습니다. 한편 이엄이 강주로 옮겨졌다는 사실은 그가 후방 방위와 보급 유지에 있어서 정책적 신뢰를 받은 인물이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강주는 성도와 형주, 영안, 남중을 연결하는 병참 중심지였고 이곳을 관리할 자로 이엄을 선택했다는 것은 행정적 신뢰와 실무적 안정감을 고려한 인사 배치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곡 방면에 배치된 조은과 등지의 부대는 단순히 눈속임을 위한 부대가 아니라 실질적인 전투를 감당해야 하는 실전 부대였습니다. 제갈량이 일부러 헛소문을 퍼뜨려 야곡도를 거쳐 미연을 점령할 것처럼 꾸민 뒤 기산으로 진군한 것은 대규모 기만 작전이었고 이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조은이라는 명장과 그를 뒷받침할 만한 병력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실제로 조진이 조은의 움직임에 속아 대군을 기곡 방면에 집중시킨 점만 보더라도 조은에게 주어진 임무가 결코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은과 등지의 병력은 위나라 조진의 대군보다 열세였기 때문에 전투에서는 패배하게 되었지만 제갈량이 기곡의 병력은 수가 적었으나 질서 있게 퇴각하였고 장비와 병졸의 손실이 거의 없었다고 언급한 것을 보면 조은의 지휘 아래 부대가 뛰어난 질서 유지와 통제 속에서 후퇴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는 단순한 전투력 이상의 문제로서 전장을 정리하고 병참을 관리하며 병사들을 보전한 고급 지휘관의 역량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단순히 위군을 속이기 위한 전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촉한 북부 국경선인 한중과 기타 지역의 방어선을 유지해야 하는 임무도 함께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 역할을 감안할 때 조은에게는 단지 적을 유인하는 임무뿐 아니라 기곡 지역에서 방어적 거점을 구축하고 필요시 기동력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책임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갈량이 북벌을 감행하는 과정에서 조은을 직접 데리고 출정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산 방면의 본대와 달리 기곡은 고립된 전장이었고 자칫하면 전멸하거나 적에게 포위될 위험도 존재했기에 군 경험이 풍부하고 병사들의 신망이 두터운 조은이 맡기에 적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은은 실제 전투에서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군의 동요를 최소화하며 퇴각에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전투 후에도 조은에 대한 평가가 나빠지지 않고 오히려 높아진 점은 그의 역할이 단순한 승패의 문제가 아닌 전략적 기여와 안정된 군 운영을 평가받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제갈량 역시 조은의 후퇴 과정을 높이 평가하며 가정 전투에서처럼 병사들이 이탈하고 지휘가 무너지는 상황과는 달리 기곡에서는 지휘관과 병사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조은은 단지 용맹한 장수가 아니라 북벌 작전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핵심적인 전략적 인물로 기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은과 등지가 이끈 기곡 방면의 촉구는 비록 병력과 무장의 질적인 면에서 열세였고 결국 전투에서 패하긴 했으나 전략적 방어와 질서 있는 퇴각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작전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기곡에서 조진이 이끄는 대군의 진격을 일정 기간 지연시켰다는 사실은 위나라의 군사적 반응으로도 확인됩니다. 기산 전선으로 제갈량의 본대가 넘어간 이후 위 황제 조에는 함곡관 서쪽 방면의 모든 제군을 조진에게 맡기며 관우제군의 도독으로 임명했고 조진은 미연에 진을 치고 기곡 전선을 정비하며 여전히 조은의 잔존 병력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점까지도 조은과 등지의 병력이 단순히 패잔병 수준이 아니라 전선에서 충분히 저항을 이어갈 수 있는 실체로 남아있었기에 위나라 측에서는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특히 수경주에 실린 기록을 보면 조은이 퇴각하면서 적의 북쪽의 잔도를 100여 리에 걸쳐 불태운 사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잔도의 한쪽은 산 안으로 들어가 있고 다른 한쪽은 물속에 기둥을 세워놓은 구조였는데 지금은 물살이 너무 세서 다시 기둥을 세울 수 없으니 이것이 극한의 퇴로다라는 기록은 조은이 단순히 도망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작전 후퇴를 수행하면서 적의 추격을 물리적으로 차단한 퇴로 정비까지 마친 퇴각 작전을 완성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즉 조은은 단지 패에서 물러난 것이 아니라 적의 추격 가능성까지 계산하여 후속 공격을 막을 수 있도록 구조물까지 파괴하고 후방의 자연 환경을 이용해 방어선을 형성한 것입니다. 이런 점은 단순한 전술 지휘관을 넘어 지형과 병참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전략 지휘관의 면모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조은전에 따르면 조은과 등지의 병사가 약했고 위군은 강했기 때문에 패배는 불가피했지만 군사들을 회수하고 전열을 정비하는 데 성공했으며 전면적 괴멸을 피했다는 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는 북벌 전체의 실패를 국지적 전선에서 완화하고 흡수해낸 조은의 역할이 결코 작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는 작전 실패의 책임이 일부 주어졌고 조은은 진군 장군으로 강등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는 당시 촉한의 군기 엄격함과 제갈량의 전체 전략 목표가 실패로 돌아갔다는 판단에 따른 형식적 처벌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제갈량조차 조은의 병력 회수 능력과 후퇴 전략을 높이 평가했으며 조은은 이후 북벌 작전이나 수도 방비에서 여전히 핵심 인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처럼 조은의 기곡 전선 활동은 단순한 전투 기록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적의 주력을 유인하는 작전적 핵심을 맡았으며 퇴각 시에도 철저한 계획 아래 후속 추격을 차단하고 기반 시설까지 파괴하여 적의 접근을 봉쇄하는 전술적 성과를 남겼습니다. 이는 조은이 단지 용맹한 장수가 아니라 정교한 판단력과 실전 감각 그리고 지형 활용 능력을 갖춘 노장군으로서의 진면목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기곡에서의 전투 이후 조은의 퇴각 과정은 단순한 전투 패배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군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제갈량이 직접 언급했듯 가정 전투에서의 패배는 단지 전투력 부족이 아니라 군내 혼란과 지휘, 체계 붕괴로 인한 병력 손실이 결정적이었다면 기곡에서는 병력 손실 없이 완벽한 후퇴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조은의 지휘 능력이 각별히 돋보였던 사례였습니다. 제갈량이 기곡군은 퇴각하면서도 병장들이 처음과 다름없이 보존되었는데 어찌된 일이냐고 묻자 등지는 조은이 스스로 후미에 서서 병기와 물자조차 아무렇게나 버리는 법이 없었기에 병장들을 잃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단지 칭송을 위한 발언이 아니라 군 전체 질서를 지키는 데 있어서 조은이 보여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 지휘관으로서의 품격을 드러낸 장면이었습니다. 게다가 후퇴 후에도 조은은 자신의 군자창에 여유분의 비단이 남아있었음에도 제갈량이 이를 병사들에게 나누어주자 즉시 거절하며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상은 부당하다고 자진 반납했습니다. 그는 그 비단을 저간 부구에 보관해 두었다가 겨울철 하사품으로 사용하자는 제안을 제갈량에게 올렸고 제갈량은 이를 매우 옳다고 여겼습니다. 이 일화는 조은이 단지 장수로서 전투만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군율, 상벌, 물자 관리 등 모든 측면에서 청렴하고 공정한 태도를 견지한 군제의 모범자였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평가 속에서도 조은이 전과를 직접적으로 올리지는 못했다는 사실은 화양국지 등 일부 기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은, 등지 또한 전과를 올리지 못하였다는 기록은 명백히 기곡 전선에 승전 기록이 없었음을 의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작전이 무의미했다거나 실패로만 치부되지는 않습니다. 제갈량 자신도 한진춘추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군의 수가 적지 않았음에도 패배한 책임은 전선 지휘자들보다는 결국 본인 자신에게 있다고 명확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정에서는 명을 어긴 허물을, 기곡에서는 경계를 소홀히 한 실책을 범했다고 했으며 그 모든 책임은 임무를 부여한 나 자신에게 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즉 조은과 등지, 마속과 왕평 등이 이끈 각 전선은 제갈량의 전략적 배치 속에 움직인 전술단이었고 그들이 보여준 결과의 평가는 제갈량의 전략 실패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마속이 제멋대로 가정을 고수하다가 패하고 왕평이 후미를 지켜 질서를 유지한 것처럼 조은 역시 패전 속에서도 군의 사기를 잃지 않고 조직을 보존하며 물자와 병력을 무사히 철수시킨 데에 그 진가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은은 전술적 승리를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군대의 기강과 병참의 효율성, 후퇴 시의 질서 유지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제갈량 역시 조은의 공과를 냉철하게 구분하여 기록했고 이러한 점은 단순한 장수의 평가를 넘어 조은이 촉한 정권 내에서 맡은 전술 이상, 전략 운용의 신뢰 대상이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갈량이 감행한 제1차 북벌이 실패로 돌아간 직후 조은은 이듬해인 건흥 7년에 사망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인에 대해서는 전해지는 기록이 명확하지 않지만 오랜 전장에서의 누적된 피로와 더불어 노쇠한 몸으로 끝까지 실전에 참여했던 점을 감안할 때 병세의 악화로 인한 자연사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장에서 피를 흘리며 전사하거나 반역이나 정치적 암살로 목숨을 잃은 사례가 많았던 고대 중국의 전장 문화 속에서 조은처럼 비교적 조용하게 생을 마감한 장수는 흔치 않았으며 이는 그가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정치적 갈등에서도 벗어나 절제된 삶을 살아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다만 조은의 사망 연도와 관련하여 하나의 역사적 논란이 존재합니다. 바로 제갈량의 대표적인 상소문 중 하나인 후출사표의 위작설 문제입니다. 후출사표는 전통적으로 228년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이미 사망한 자로서 조은을 언급하는 문장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조은이 229년에 사망했다면 228년에 작성된 문서에서 그의 사망을 전제로 서술하는 것은 시간 순서상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일부 학자들은 후출사표가 실제로는 조은이 사망한 후에 작성되었거나 후대에 덧붙여진 위작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조은이 사망한 후에도 바로 시호가 내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유서는 조은의 생전 공적을 기억하며 그의 시호를 정하는 문제를 신중히 다루도록 명하였고 이 과정은 수년 뒤에 이르러서야 마무리되었습니다. 조은별전에 따르면 유서는 조은이 어린 시절 자신을 장판에서 구출해낸 사실을 특히 각별하게 여겼으며 유비를 따라 생전 충성과 절의를 다한 점을 기려 마땅한 시호를 정하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호를 올린 이는 다름 아닌 강유였습니다. 강유는 당시 촉한의 후계 군권을 이어받아 북벌을 이어갔던 인물로 조은에 대한 존경심과 역사적 가치를 잘 이해하고 있었던 후배 장수였습니다. 강유는 조은의 삶을 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유순하고 어질며 자애로운 자를 순이라 하며 이를 맡아 공정하게 다스린 자를 평이라 하고 재난과 혼란을 다스려 평정한 자 또한 평이라 한다. 그러므로 조은의 시호는 순평이라 함이 마땅하다고 추청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강유가 조은의 대표적 공적을 언급하며 당양에서의 구출 작전을 중심으로 시호의 의미를 정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조은의 시호는 그렇게 하여 순평으로 추중되었습니다. 순평이라는 시호는 조은의 인격과 공적을 함께 반영한 것이며 그가 단순한 무장이 아니라 도량과 청렴, 공정한 군정 운영을 겸비한 이상적인 무장으로 기억되었음을 보여주는 공식적 평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조은의 최후는 파란 많은 촉한의 역사 속에서도 가장 고요하고 명예롭게 마무리된 삶 중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조은에게 추중된 시호 순평호는 그의 생애와 인격, 그리고 공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담고 있는 명칭이었습니다.
특히 이 시호는 단순히 무공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라 조은이라는 인물이 가진 인격적 덕성과 행정적 능력에 대한 고도의 찬사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시호법에 따르면 수는 성품에 대한 최고의 칭송 중 하나로 자비롭고 온화하며 백성들에게 따뜻한 인상을 주는 인물에게 내려지는 표현입니다. 자비롭고 어질며 백성들에게 온화한 자, 자비롭고 온화하여 두루 복종시키는 자, 온화함이 이치에 부합하는 자. 이러한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조은은 단순히 무력으로 복종을 강요하는 장수가 아닌 자연스럽게 따르게 만들었던 온화하고 너그러운 인물로 평가되었다는 점에서 그의 인품은 당시 촉한 내부뿐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서도 높이 존중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병은 일처리의 공정성과 통치 능력에 대한 찬양입니다. 법도가 모두 이치에 부합하는 자, 정치를 행함에 강직하고 기강이 있는 자, 맡은 바 일을 질서 있게 처리한 자, 다스림에 허물이 없는 자. 이러한 시호 해석을 기준으로 볼 때 조은은 단지 무예에 능한 무장이 아니라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공정하고 빈틈없이 행정을 수행해낸 군정의 모범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그의 생애 전반에 걸친 공평무사한 처신, 병사들과의 깊은 신뢰관계, 그리고 물자 관리와 후퇴시 군율 유지 같은 정무적 측면은 단순한 용맹함을 뛰어넘는 리더로서의 자질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즉 순평이라는 시호는 조은이 무공만으로 평가받지 않고 인격과 성정, 정치적 역량까지 두루 갖춘 전인적인 무장으로 후세에 기억되었음을 뜻합니다. 특히 후대의 강유가 시호를 정하면서 장판에서의 공을 대표 일화로 삼은 것은 조은이 단지 장수로서 유능했던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군주, 그리고 어린 후주의 생명을 지켜낸 신뢰의 상징이었음을 반영한 상징적 평가이기도 합니다. 맹장으로 널리 알려진 무관이었음에도 조은이 최종적으로 순평을 하는 온화하고도 공정한 시호를 받았다는 점은 그의 무력만큼이나 인격과 정무 능력까지 뛰어났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고도 인상적인 기록으로 남습니다. 조은은 삼국시대 촉한을 대표하는 무장 가운데 한 사람으로 용맹함과 충직함을 겸비한 인물로서 역대 사가와 후대 인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의 전반적인 평가는 단순한 무장 이상의 위상을 드러냅니다. 먼저 정사 삼국지를 편찬한 진수는 조은을 황충과 함께 굳세고 용맹하여 조화, 즉 발톱과 송곳니처럼 군주의 날카로운 무력 수단이 되었던 장수로 평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투에 능하다는 의미를 넘어 국가와 군주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무력 자산으로 보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진수는 관등의 무리로다라고 하여 한나라 말기의 명장 관영과 등무에 견주며 조은의 역사적 위치를 매우 높게 책정했습니다. 또한 계한보신찬을 쓴 양이 역시 조은을 정남 장군으로 명기하면서 성정이 후덕하고 병사들을 지휘하여 맹장으로서 공훈을 세웠다고 평가합니다. 이처럼 고대 문헌에서는 조은의 무력뿐만 아니라 인격적 풍모까지도 함께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단순한 일선 장수가 아니라 지도자로서의 위상까지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별전의 기록을 보면 조은은 적진을 상대로 담대한 기습을 감행하고 물러나는 병력을 지휘하며 잔도에 화공을 가하는 공성계까지 사용했던 전략가로서의 면모도 드러납니다. 여기서 유래한 일신시담, 즉 온몸이 모두 담력으로 이루어진 사람이라는 표현은 그가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전군을 책임졌던 태도를 가리키며 언기식고, 즉 깃발을 내리고 북을 멈춘 기만술도 조은의 전술적 임기응변을 상징하는 고사성어로 남았습니다. 후세에 와서는 조은의 용맹과 충성심이 가장 널리 회자되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특히 유비가 관우의 죽음에 분노하여 오나라를 정벌하려 했을 때 국가의 대적은 오나라가 아닌 조이이며 대의를 조차 관중을 공략해야 한다는 냉철한 정치적 판단으로 간언했던 장면은 조은이 단순한 무장에 그치지 않고 전략적 식견을 가진 정치적 군인이었음을 증명합니다. 또한 익주를 평정한 뒤 제장들에게 성도의 땅과 과수원을 나누어 주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전란에 시달린 백성들에게 먼저 생업을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며 반대하는 등 군주의 입장만이 아니라 민심과 국가의 장기적 안정을 함께 고려한 고결한 판단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권력자에게 아부하지 않고 원칙과 대의를 우선시하는 조은의 강직하고도 대국적인 성품을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성품과 능력을 유비도 신뢰하여 조은은 평생 유비의 측근에서 군사적, 정치적으로도 중용되었으며 이는 정사 삼국지에서도 유비의 조화라 칭해진 표현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조은은 말 그대로 유비의 팔과 다리로서 움직였던 인물, 즉 왕조의 중심을 실무적으로 지탱한 핵심 무장이었습니다. 결국 조은은 무장으로서의 무예, 지휘관으로서의 판단력, 신하로서의 충성심, 지도자로서의 인격까지 모두 갖춘 삼국시대 촉한을 대표하는 전인적인 무장으로 평가받으며 후대에 이르러서도 완전한 군인의 모범으로 회자되는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조은은 당대와 후대를 막론하고 무장으로서의 능력뿐 아니라 인격적인 면에서도 드물게 흠이 없는 인물로 평가된 보기 드문 장수입니다. 그는 단순히 용맹하고 충직한 장수로서 전장에 나선 것에 그치지 않고 지도자의 품격과 도덕적 완성도까지 갖춘 덕장으로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후대에 이르러 조은은 제갈량, 관우와 함께 역대 제왕묘의 공신으로 배양되었으며 이는 그의 위상이 단순한 장수의 차원을 넘어 국가와 왕조의 기틀을 다진 핵심 인물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후손들조차 국가의 중심을 떠받친 정신적 기둥으로서 조은을 추앙하였고 이는 무예, 지략, 충성, 인격의 네 가지를 고루 갖춘 완전한 장수였다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당대의 평가 역시 매우 후했습니다. 정사 삼국지를 편찬한 진수는 조은의 용맹함과 충직함을 강조하였고 계한보신찬의 양인은 그의 성정이 후덕하고 공정하였다고 평하였습니다.
진수가 관우, 장비, 위연 같은 명장들에게조차 인물됨과 태도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을 가했던 것과 달리 조은과 황충에게는 일말의 부정적 논평도 없이 극찬만을 남긴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특히 진수가 조은을 유방의 개국 공신인 관영과 하후영에 견주는 표현을 쓴 것만 보아도 그가 촉한의 무장 가운데서도 인격과 충성, 실력의 균형을 가장 완벽하게 갖춘 인물로 인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비 역시 조은의 용맹을 깊이 신뢰하고 극찬했으며 그가 전장에서 보인 담력과 냉철함에 대해 자룡은 온몸이 모두 담이다라고 감탄했습니다. 촉한 내부에서도 조은에 대해 호위 장군 즉 호랑이 같은 위세를 갖춘 장군이라 평가했으며 이는 단순히 전투력이 높다는 말이 아니라 위기에서 부대를 지켜내고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중량감 있는 장수로서의 상징적 호칭이었습니다. 이처럼 조은은 무력과 판단력, 병기 운용과 전장 통솔 능력을 두루 갖춘 탁월한 군사 지휘관이었지만 그보다도 더 두드러졌던 점은 그의 인간성과 처세에 대한 당대와 후대의 극찬입니다. 임관 이후 줄곧 유비와 제갈량 같은 촉한의 실세 지도자들 곁에서 최측근으로 활동했음에도 그 과정에서 권력욕이나 무리한 정치 개입, 오만한 태도 등의 흔한 패단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은 조은의 품성과 자기관리의 철저함을 반영합니다. 실제로 조은에 대해 성격이나 인물됨을 비판하거나 시비를 건 기록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기록은 그가 삼가고 겸손하며 항상 공정하고 올곧은 태도를 견지한 인물이었다는 공통된 묘사를 담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승리를 거둔 뒤에도 전공을 자랑하거나 상을 탐하지 않았고 무력으로 권력을 행사하기보다 언제나 원칙과 질서에 따라 절도 있게 처신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은은 삼국시대의 수많은 무장들 중에서도 가장 흠결 없는 인물상으로 후대에 회자된 보기 드문 사례이며 그는 단지 싸움을 잘하는 장수가 아니라 국가의 기둥이 될 수 있는 인간 그 자체로서도 존경을 받은 완성형 인물이었습니다. 조은을 평가할 때 용장이라는 말로는 부족하며 덕장, 정장이라는 수식이 훨씬 어울리는 존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